50조를 팔았다. 반도체에서 매도가 나온 건 맞고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채권 매수한 게 훨씬 커요.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이 일본보다 중국보다도 좋아요. 국가 부도에 대한 위험이 거의 없다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예금 적금으로는 내 돈이 계속 녹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를 해지하기 위해서 돈만 가지고 있으면 저축이 안 돼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 분야의 1등 기업의 주가 상승률을 보면요, 연평균 수익률이 20%가 넘어요. 첫 발걸음은 무조건 을 사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다. 최근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 규모가 상당히 컸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시장이 크게 무너지지 않은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최근 1년 동안에 보면 외국인 투자자 매도가 꽤 컸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전략, 이런 걸 전망, 이런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항상 외국인 매매를 체크를 하는데 최근에 외국인이 많이 팔았습니다. 많이 팔았는데, 자, 그렇다면 외국인 매도가 많이 이어졌을 때 나중에 소위 말하는 시스템 리스크, 2008년과 같은 금융위기, 이런 상황이 혹시 도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아마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2006년, 7년 그때 당시에 2008년까지 외국인이 70조를 팔았거든요. 네, 꽤 많은 금액을 팔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와서도 외국인이 3월 한 달에만 거의 선물하고 합치면 50조를 팔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동안에 1년 동안의 외국인의 주식 매도는 반도체가 너무 올라가면서 반도체에서 매도가 나온 건 맞고요. 그런데 이 매도가 한국 경제를 암울하게 보고 나온 매도가 아닐까? 이런 걱정들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 매도한 것보다 최근에 1년 2개월 동안 채권 매수한 게 훨씬 커요. 네, 채권 매수한 자금이 1년 2개월 동안에 거의 3배가 더 많습니다. 주식 매도가 한 48조였다면 채권 쪽이 한 120조가 넘는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채권을 매수했다는 말은 우리나라 경제를 나쁘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과거에 97년도에 IMF가 있기 전에 외국인의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왔었거든요. 그랬던 거에 비하면 오히려 우리나라의 채권을 산다? 우리나라 국채를 산다? 이거는 국내에 시스템 리스크를 보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국가 신용 등급이라고 있잖아요. 국가 신용 등급으로 보면 우리나라보다 등급이 좋은 나라는 독일, 트리플 A 있고요. 우리나라가 더블 A인데 우리 바로 옆에 일본, 대단한 나라지 않습니까? 그 일본이 우리나라보다도 신용 등급이 2단계나 낮은 싱글 A 플러스예요. 네, 그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신용 등급이 일본보다도 좋다. 중국도 A 플러스인데 중국보다도 좋아요. 더블 A라는 말은 국가 부도에 대한 위험이 거의 없다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 매도를 보면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반도체라는 게 사이클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반도체 가격이 급등을 하고 반도체 관련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20만 원 돌파하고 하이닉스가 100만 원을 돌파하는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요즘 보면 ETF가 많잖아요. 한국과 관련된 MSCI 사우스코리아 ETF, EWY를 비롯해서 이머징 마켓에서도 한국 비중이 있는데, 한국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비중을 초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초과할 때마다 이 인덱스에서는 계속 팔아야 돼요. 네, 그런 패시브하게 나오는 자금들이 대부분이고, 한국 경제를 암울하게 보면서 매도하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처럼 금리, 인플레이션, 지정학적 이슈까지 겹치면서 변동성이 커진 장세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기준으로 투자 방향을 잡는 게 현실적일까요? 우리가 이 재테크를 해야 되는 이유가 5년 전에 신사임당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반드시 재테크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그때도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10년 뒤에 1억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한국 돈 1억을 받겠냐? 태국 바트화를 받겠냐? 아니면 베트남 동으로 받겠냐? 아니면
달러로 바뀌냐. 그랬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달러로 받을게요. 근데 10년 뒤에도 달러의 가치는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근데 다른 나라의 통화 가치는 더 떨어진다는 거죠. 왜? 물가 때문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제가 보니까 우리가 지금 특판 예금 뭐 3%, 3.3% 이러잖아요. 근데 물가가 제가 봤을 때는 연평균 한 5%씩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예금 적금으로는 내 돈이 계속 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물가를 해지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번 돈이 사실 돈은 저축의 기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돈만 가지고 있으면 저축이 안 돼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 우량한 자산을 취득하는 건데 우량한 부동산이든 우량한 주식이든. 근데 우량한 부동산, 강남에 부동산 사고 싶은데 너무 비싸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강남 아파트라든지 서울 아파트 같은 주식을 사야 되거든요. 그 강남 아파트나 서울 아파트 같은 주식이 뭔가, 그렇게 봤을 때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그 분야의 1등 기업들 있잖아요. 그 분야의 1등 기업들이 다 소위 말하는 핵심 우량 자산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분야의 1등 기업의 주가 상승률을 보면요.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전부 연평균 수익률이 20%가 넘어요. 23%, 26%.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최근 10년 동안 70% 이렇게 나오는데 뭐 꼭 엔비디아 같은 주식이 아니더라도 그 분야의 1등 기업을 사면 20% 넘는 수익률이 나오면 우리가 물가를 충분히 해지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재테크를 알아야 되고 재테크 중에서도 좀 소액으로도 할 수 있는 이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주식 투자로 망하지 않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을 해지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첫 발걸음은 무조건 우량 주식을 사는 겁니다. 그 분야의 1등 기업. 그러면 무조건 인플레이션을 해치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저는 종목 고르는 게 너무 무서워요. 종목 투자했다가 하도 이렇게 손해본 경험이 많아서 종목 투자가 어려워요. 라고 하면요. 쉬운 방법이 있어요. 우리나라 코스피를 추종하는 코덱스 200이라고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의 S&P 500을 추종하는 스파이라든지 부라든지 그런 ETF를 샀을 때 10년 동안의 연평균 수익률이 최근 뭐 5년 동안만 따지더라도 연평균 수익률이 13%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겠으면 지수만 사도 된다는 거죠. 지수를 추종하는 ETF만 사더라도 연평균 10% 이상의 수익률이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을 해치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정부의 밸류업 정책이나 기업 실적 개선 기대감이 지수 상승 요인으로 언급되는데요. 이런 흐름이 실제로 시장 체질을 바꾸고 있다고 보시나요? 네, 이번 정부에서 강력하게 상법 개정도 추진을 했고 이 밸류업 정책이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한데 우리나라 코스피의 적정 주가는 얼마가 적당할까라고 봤을 때 OECD 평균의 PBR이라고 하잖아요. 순자산 대비 주가가 얼마나 형성되고 있나 1.5배예요. 근데 이번에 지수가 올라오기 전에 2,400, 뭐 2,500 이럴 때 보면 우리나라 PBR이 0.85 이랬어요. 아니, 내 순자산 가치보다도 저평가돼서 거래가 됐다는 거죠. 디스카운트 돼서. 그게 왜 그랬냐면 주식을 투자하면 소액주주 한 주나 대주주 만 주나 똑같은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소액주주의 가치가 그 기업의 이익이 많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소액주주들한테 안 가요. 그 안 가는 게 배당, 자사주 매입소가 뭐 이런 건데 안 갑니다. 배당 성량이 너무 낮은 거죠. 우리나라가 평균 배당 성량이 30%가 안 됐거든요. 30%가 안 되다 보니까 번 돈에 30%도 안 주는데 그래서 주가가 못 올라갔던 거죠. 그런 부분들이 최근 정부의 이 배당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추진과 그다음에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그리고 상법 개정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선진국 시장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당연히 OECD 평균이 1.5배 정도까지 지금 PBR이 올라왔고 우리나라 지금 PBR이
3천이 1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PBR 1.5배면 4,500인 거죠. 2배면 6천이 되는 거고. 일본도 1.5에서 2.3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미국은 5배에서 거래됩니다. 5배라면 3천 곱하기 5배 하면 5, 35, 15,000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좀 아니라고 보더라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제가 봤을 때 이제는 뭐 4,300에서 한 6,500 사이에서 그렇게 움직여도 이제는 옛날같이 이렇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받는 시장이 아니다라고 봐집니다. AI 산업 확산과 함께 반도체를 포함한 관련 산업에 대한 기대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현재 투자 관점에서 이 분야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서울대 김태우 교수님이 예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책에서 패권전쟁이라는 책에서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이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 나라가 이 산업혁명의 기술을 잘 이용하며 기술적 패권에 있어서 앞서가며 100년을 지배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옛날에 조선시대의 세국 정책에 의해서 그 산업혁명을 빨리 못 받아들이다 보니까 100년 힘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4차 산업혁명 그것도 AI 혁명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 혁명에 있어서 정말 다행인 게 우리나라가 보면 미국만 가더라도 와이파이가 잘 안 돼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AI가 확산될 수 있는 인프라 자체가 너무 잘 돼 있어요. 지하철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유튜브든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 인프라가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옛날에 우리가 건물을 짓는다든지 다리를 놓는다든지 했을 때 필요한 게 시멘트나 철강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산업의 쌀이라고 보면 지금 4차 산업혁명의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소재가 반도체예요. 반도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 반도체에 있어서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가 있지만 일단 이 메모리 반도체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탑티어 1등이라는 거.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번에 삼성전자 실적에서도 나왔지만 뭐 올해 합쳐서 뭐 한 600조 번다. 내년에는 뭐 700조, 800조가 된다 이러는데 막대한 지금 달러를 벌고 있는데 그 배경이 바로 미국, 중국의 패권 경쟁 속에서 AI 패권 경쟁이거든요. 그 패권 경쟁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이 메모리 반도체다 보니까 우리가 그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 소재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 부분 때문에 정부의 밸류업 정책 플러스 AI 모멘텀. 이 AI 모멘텀이 제가 보니까요. 80년대에 PC, 퍼스널 컴퓨터잖아요. 그래서 빌 게이츠가 그때 한 사람이 한 컴퓨터를 쓰는 시대가 올 거다 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컴퓨터라는 거는 날씨를 예측하기 위해서 슈퍼컴퓨터를 쓰고 그래서 기업에서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컴퓨터를 돌린다는 개념이었지 한 사람이 한 대의 컴퓨터를 쓴다? 그랬던 개념이 한 15년 동안 원 데스크, 원 PC 요 개념으로 바뀌면서 당시에도 보면 IBM 주가가 한 10몇 년 동안 계속 시가총액 1등이었어요. 그런 거 보면 지금 챗GPT가 쏘아 올린 이 AI 모멘텀이 22년 11월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23, 24, 25, 이제 26 아직 4년도 안 됐어요. 그래서 이번 AI 인프라 사이클의 모멘텀은 아직까지도 제가 봤을 때는 3분 응선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이 IT의 소재를 갖고 있는 뭐 MLCC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이런 회사들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지금 모멘텀이 시작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 조정을 두고 건전한 조정이라는 시각과 추가 하락 가능성을 보는 시각이 공존하는데요. 지금 구간을 어떻게 판단하는 게 합리적일까요? 저희가 2월 달에 6천 돌파할 때 앞으로 3월 달부터는 자금을 받지 말자. 저희 자금 안 받습니다. 그렇게 어나운스를 했었거든요. 2021년도에 3천원을 돌파할 때
그때도 저희가 자금 안 받습니다라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75.6%가 코스피가 올랐는데 올해 1월, 2월 두 달 만에 48%가 올랐거든요. 그 48%가 두 달 만에 오른 적은 우리나라 역사에 없어요. 그 정도로 굉장한 오버슈팅이 나왔었고, 그리고 아까 PBR 개념 말씀드렸는데 6천이 넘어가면 우리나라 PBR이 2배가 넘어가게 되고, 과거 2007년도에 2008년 금융위기 오기 전에 2007년도에 펀드 붐이 불었을 때 그때도 우리나라 PBR이 1.9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2배가 넘어가면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 조금 과하다. 좀 비싸졌다. 비싸지고 단기간에 올라오면 반드시 조정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걸 기술적으로는 우리가 차트를 보면 이동평균선이 다 있잖아요. 5일 이동평균, 20일, 60일, 120일, 200일 한데 그 120일의 이동평균하고 주가가 너무 이렇게 괴리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걸 이격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렇게 너무 이동평균선보다도 너무 과하게 이격이 벌어지면 이격 조정이라고 합니다. 그 이격 조정을 겪게 되는데, 이동평균선은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옆으로 조정을 한 3개월에서 6개월 받으면 이동평균선이 좁아지면서 이격이 조정이 되고요. 또 다른 방법이 있죠. 주가가 빠지면 되죠. 주가가 확 빠지면 또 이격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3월 시작하자마자 시장이 이틀 만에 20% 빠지면서 그때 5,050까지 빠지면서 이 이격 조정을 많이 가격 조정으로 이격 조정을 만들어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최근에 6천 오잖아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이동평균선이 올라오는 거와 비해서 주가가 너무 높아요.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PBR 2배는 계속 부담이 되고, 그래서 최근에 조정이 이란 전쟁 때문에 조정 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는데 그 조정이 필요한 시점에 뺨을 때려준 거죠. 울고 싶을 때. 그런 모습이고, 그런데 이익이 나지 않으면서 만약에 올라왔으면 쉽게 빠져요. 그런데 워낙 탄탄한 이익 성장과 함께 코스피가 올라오다 보니까 떨어지면 반등이 들어가고, 올라가면 또 지금 미국 국채 금리가 아직 4.3이잖아요. 금리가 높다 보니까 더 치고 가기에는 유가도 높고 금리도 높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금리 인하도 요원한 상황에서 올라가면 또 부딪히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한 3개월에서 6개월은 계속 지수가 왔다 갔다 하는 울퉁불퉁한 장세가 앞으로도 좀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와 단기 매매 사이에서 고민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은데요. 요즘 같은 시장 환경에서는 어떤 투자 방식이 더 적합하다고 보시나요? 네, 우리가 단기 투자가 맞냐, 장기 투자가 맞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단기로 투자한다는 개념은 사실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트레이딩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단기를 더 짧게 가져가다 보면 3분봉, 5분봉, 15분봉 보면서 매매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과연 투자인가? 트레이딩이죠. 그렇죠? 그래서 단기 투자라는 말은 내가 트레이딩을 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거는 이 주식의 성장성을 보고, 아니면 이 주식이 지금 너무 과하게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나는 투자 들어가서 이 주식의 본질 가치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릴 거야. 아니면 이 회사는 지금 싸지는 않지만 이 회사의 높은 성장성을 보면 나는 이 회사의 성장성을 믿고 투자할 거야. 그러면 제가 한 예를 들면 테슬라. 네. 테슬라를 가지고 투자가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10% 빠져서 마음 아프신 분들, 나 물렸어. 이분은 투자를 했을까요? 트레이딩을 했을까요? 트레이딩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앨런 머스크가 말한 휴머노이드, 자율주행, 그리고 나중에 스페이스X와 스타링크랑 다 합쳐서 테슬라가 만들어가는 새로운 혁신, 거기다가 뭐 ESS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나는 앨런 머스크의 사업을 보니까 이 회사는 5년 뒤에 세계 시가총액 1등이 될 것 같아. 이 회사는 3조 달러 갈 것 같아. 4조 달러 될 것 같아. 그런 그림을 보고
투자하는 걸 우리가 투자라고 하고요. 지금 고점 대비 480불 거의 500 갔다가 지금 350이니까 150포인트 빠졌으면 30% 마이너스고,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동평균선이랑 보면 단기적으로 반등이 들어갈 것 같아서 내가 350에 들어가서 딱 20% 먹고 나와야지. 이건 다 트레이딩이에요. 그래서 내가 투자를 하는가 트레이딩을 하는가를 먼저 정립하셔야 되고요. 트레이딩으로 들어가면 밸류에이션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트레이딩을 하셔야 되고, 근데 투자 관점으로 들어간다고 하시는 분들은 주가가 빠지면 빠질수록 사실 좋은 거죠. 400불에 산 것보다 350불에 또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트레이딩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전술이 달라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주식으로 부자 됩시다 라는 책을 내셨는데 책을 출간하시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네, 제가 신사임당 채널에 출연하고, 아마 신사임당 채널에 출연한 게 저한테 동학개미의 스승이라는 닉네임을 갖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투자라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 개념을 그때 설명을 아주 긴 시간 동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5년 동안 주식하신 분들이 저희 회사에 많이 찾아오시거든요. 제가 보니까 10분 중에 본전을 하셨다. 그래도 전문에 5년 동안 제가 그래도 손해는 안 났어요. 손해는 안 났어요가 상위 20%예요. 제가 보니까. 나머지 분들 80%는 다 손해 나셨더라고요. 그리고 5년 동안에 그래도 제 재산이 계좌가 2배 됐습니다. 2배 됐으면 5년 동안에 2배 됐으면요. 연평균 15%씩 수익 낸 거거든요. 연평균 15%면 굉장한 고수예요. 그 연평균 15%는 제가 100명 중에 한 3명 정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주식으로 돈을 버는 게 어려울까? 왜 사람들은 주식을 통해서 오히려 손해가 날까? 그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이제 다 부자 되려고 주식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솔직하게 주식을 통해서 경제적 자유를 얻는다. 좀 좋게 표현하면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근데 깨놓고 얘기하면 부자 되고 싶어요잖아요. 근데 분명히 부자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부자가 되기 위한 성공 투자의 습관도 없고 원칙도 없으시구나. 제가 그걸 좀 깨닫고, 그리고 우리 업계의 펀드 매니저 되게 오래 하신 분들도 중에 보면 10명 중에 8명은 사실 돈 못 버셨어요. 그러면 우리 같은 전문가도 왜 실패했을까?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책을 냈고요. 그 중에 단적인 몇 가지 말씀드리면, 부자들의 공통된 습관이 있어요. 그 습관은 어떤 거냐면 기본기를 다지는 습관이거든요. 투자의 기본기가 뭘까요? 투자라는 거는 기업의 가치가 변화하는 거잖아요. 국제 정세에 따라서도 변하고, 이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우리나라 방산이 엄청 좋아졌잖아요. 그런 변화를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그 신문에서 알 수 있다는 거죠. 매일같이 신문을 읽는 습관. 그게 우리가 운동선수들이 기초체력 훈련을 하잖아요. 그 기초체력 훈련을 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신문을 읽는 거. 두 번째는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응 방법인데, 그 대응 방법에서 일단은 종목을 고르는 대응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무조건 1등 기업만 하면 돼요. 1등 기업만 하더라도, 설사 내가 조금 비싼 가격에 샀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1등 기업을 사놓으면 다시 회복을 합니다. 그리고 1등 기업은 가만 냅둬도 물가보다 더 올라간다 했죠. 그래서 내가 투자를 하는 원칙 중에 성공을 하기 위한 잃지 않는 투자를 하려면 1등 기업에 붙어서 매매해라. 이런 부분도 적어놨고요. 또 하나가 1등 기업으로 매매했음에도 불구하고 망하신 분들이 있어요. 1등이 2등이 될 때. 우리나라 2차 전지가 K배터리가 1등이었다가 지금은 CATL이 1등이잖아요. 그런 변화가 있을 때는 속절없이 무너져요. 2등이 1등 될 때는 10배 되거든요. 근데 1등이 2등이 되면 또 반토막이 날 수가 있습니다. 미국 기업은 인텔 같은 기업이 그랬었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1등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지, 그걸 우리는 경제적 혜자가 있는지, 그런 거를 갖다가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사람들이 보면 우리 전문가 분들 중에서 너무 기업만 보고 시장의 흐름을 못 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IMF 때, 2008년 금융위기 때, 코로나 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주식을 신용으로 들어갔다가 내가 그 세 번의 위기에 다 깡통을 찼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거는 뭐죠? 내 주식만 봤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보통 보면 교과서에도 나오거든요. 주식 투자에는 두 가지 위험이 있어요. 개별 기업 리스크, 그 다음에 시장 리스크, 마켓 리스크.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기업만 공부했지 마켓에 대한 공부를 안 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 책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고요. 이런 훌륭한 투자 습관과 성공할 수밖에 없는 투자 원칙을 지키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결국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요즘 비트코인도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대표님께서는 비트코인 투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가상화폐는 사실 잘 모르거든요. 잘 모르지만 이 자산 가격의 움직임을 보면 이 자산은 어떤 자산인구나 좀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보면 이 가상화폐 시장의 코어 핵심 자산이구나 라는 느낌을 받아요. 왜 그러냐면요. 핵심 자산의 특징은 항상 조정이 와도 어느 정도 조정을 겪고 나면 정고점을 돌파를 해요. 그래서 벌써 비트코인 얘기가 나온 지 한 10년 넘었잖아요. 그때마다 계속 보고는 있는데 지난번 2018년도에 2017년 말에 코인이 또 많이 올랐었거든요. 많이 올라가지고 다 그때도 뭐 비트코인 했었는데 2,800만 원 갔던 비트코인이 딱 1년 만에 2018년 연말 되면 이게 350만 원까지 빠졌어요. 2,800만 원에 350만 원이 갔으니까 10%면 280만 원이죠. 85%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 350만 원 빠졌던 게 2021년도에 어디까지 올라오냐면 8천만 원까지 올라. 엄청났죠. 대박 났죠. 그리고 22년도에 딱 1년 만에 얼마까지 빠졌냐면 2천만 원까지 빠져요. 8천만 원이 2천만 원 돼요. 그래서 75% 마이너스죠. 75% 마이너스 났다가 2천만 원이 이번에 1억 7,800 간 거예요. 거의 또 10배 가까이 났죠.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비트코인이 그 동네의 핵심이구나. 그 동네의 소위 말하는 기축통화구나. 그거는 알겠어요. 아는데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제가 예전에 썼던 투자의 본질이라는 책에도 투자가 뭔가 내가 투자하는 자산의 가치 변화를 보고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 게 맞는데 하나 수비를 할 줄 알아요. 떨어질 때 그죠? 수비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수비의 개념이 뭐냐면 내가 투자하는 자산의 변동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 변동성에 따른 위험 관리를 하는 게 투자의 수비 개념이에요. 그러면 비트코인 10년 차트를 쫙 보면서 방금처럼 얘가 올라갈 때 무섭게 올라가는데 떨어질 때는 마이너스 70%는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떨어지는가 봤더니 2022년도에 좀 전에 75% 마이너스 났죠. 그리고 2018년도에 85% 마이너스 났죠. 그러면 22년, 2018년, 4년? 그러면 거기다가 또 4년 더 더하면 2026년 올해예요. 그러면 왜 4년마다 이렇게 조정이 왔을까? 그러면 그 가상화폐 전문가들은 그러죠. 반감기가 있고, 반감기가 이제 채굴 할 수 있는 수량의 4년마다 반으로 준다고 해서 반감기잖아요. 그러면 그 반감기가 있고 나서 그게 재작년 2024년 뭐 4월쯤이었을 거예요. 그 반감기가 있고 나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12개월에서 18개월 동안 쫙 올라가요. 그리고 그 18개월이 딱 지나고 나면 또 빠지더라고요. 그 18개월이 2025년 10월이었어요. 그리고 올해 26년이니까 지금 빠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뭐 3억을 가고 5억을 가고 그 부분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저도 생각은 하지만
우리가 이거에 2천만 원에 산 거랑 2억에 산 거랑은 이미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그동안의 가격의 등락의 패턴을 보면 올해 10월 정도에 사면 코인의 저점에서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렇고 가격 조정을 받으면 항상 70% 이상 빠졌는데 이번에 한 55% 빠졌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좀 반등이 들어가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기다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기다렸다가 마이너스 75%까지 안 빠지면 뭐 그것도 다행인데 본격적으로 오르는 거는 보통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고 난 이후부터 올라요. 올해 중간 선거가 11월 초에 있으니까 그러면 비트코인은 저는 10월 달쯤 살까? 22년도에도 저는 똑같은 생각했거든요. 22년도 10월 달에 미국의 주가가 S&P 500 같은 경우가 3,500이 살짝 깨져요. 그때 페드가 계속 금리를 올릴 때라서 시장이 되게 안 좋았는데 그 10월 언저리부터 비트코인이 안 빠지는 거예요. 오, 희한하다. 비트코인은 페드가 계속 금리를 올리는데도 이제 8천에서 2천 갔는데 거기서부터 안 빠져요. 달러로는 15,000불에서 안 빠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반감기 이후에 18개월을 보면서 쫙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코인을 투자하시더라도 그리고 여기서도 한 가지 원칙이 있죠. 잡코인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주식도 잡초하지 말고 제가 그 산업의 1등만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상화폐도 마찬가지예요. 가상화폐 시장에서 1등이 뭔가 비트코인이니까. 그래서 코인을 가지고 올해 10월 전후로 바닥을 확인하는 거 보고 그때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그냥 가격의 움직임으로 보면 그런 패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글로벌 증시에서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특히 반도체 업종은 실적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시장이 보고 있는 핵심 변수는 무엇이라고 봐야 할까요? 네, 우리가 시클리컬이라고 하죠. 그런 사이클을 가진 철강, 화학, 반도체, 우리끼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수요는 예측할 수가 없다고. 언제 수요가 커지는 거는 몰라요. 근데 공급은 알 수가 있어요. 캐파. 지금 이 회사가 반도체 4만 장, 5만 장 공장 하나당 어느 정도의 캐파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캐파를 보면서 앞단의 수요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이 생산할 수 있는 캐파를 넘어서면 가격이 급등하고요. 생산하는 것보다 수요가 적으면 재고가 쌓이면서 가격이 떨어지게 되죠. 그럼 뭐 최근에는 반도체 가격이 급등을 했어요. 왜 급등을 했냐면 이게 미국의 빅테크가 계속 질러대고 있었죠. 그런데 그 질러대는 가운데 페드가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었잖아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그래서 22년부터 금리를 올린 걸 23년까지 금리를 5.5%까지 쭉 올려놨고 그 금리를 올렸다는 말은 그 GDP에서 차지하는 정부 지출, 기업의 투자, 개인의 소비 다 금리를 올리면서 지금은 물가 잡아야 되니까 투자도 하지 말고 소비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빅테크들은 이 AI 혁명에서 뒤처지면 죽는 거니까 엄청나게 질러댔죠. 엔비디아의 그 비싼 GPU를 사서 투자를 했었는데 왜냐하면 안 하면 죽는 거니까. 근데 왜 하필 작년 하반기부터 그 전만 하더라도 엔비디아의 GPU 플러스 하이닉스의 HBM 말고는 다른 범용 반도체는 하나도 못 올라왔어요. 공급 초과 상황이었던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 주가는 못 올라가고 하이닉스 주가만 올라가고 그런 현상이었는데 그럼 왜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반도체 범용 반도체 가격까지 급등을 했을까? 보면 작년 2월 달에 양원평의 딥시크라는 게 세상에 출시가 됐었죠.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지금 미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기술 패권에서 뒤처지면 그냥 패권 경쟁에서 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시진핑 주석이 양원평을 비롯해서 그동안에 좀 이렇게 홀대했던 알리바바의 마인, 샤오미의 레이진 회장, 바이두 회장, 그다음에 화웨이 회장 다 불러서 앞으로 우리도 AI를 구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시진핑 주석이 그 테크 기업들을 불러서 자, 투자해라. 우리도 미국한테 뒤지면 안 된다. 우리만의 AI를 구축해야 된다. 그런 바람을 불러일으켰던 게 작년 초예요. 그러면서 중국 빅테크의 투자도 시작이 된 겁니다. 예전에 2016, 17, 18년도에는 우리가 플랫폼 기업들, 그러면서 팡이라고 했었죠. 페이스북, 그 다음에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뭐 이랬었고, 중국에는 BAT라고 해서 배트,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그랬다면 이번에도 똑같아요. 그때는 플랫폼이었고 지금은 데이터 센터를 비롯해서 AI. 중국의 테크 기업들이 붙고 미국의 테크 기업들이 지금 경쟁적으로 AI를 투자하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에도 보면 저장 장치가 필요하죠. 우리가 옛날에는 플로피 디스크, 하드 디스크, 요즘은 그런 거 안 쓰잖아요. SSD, 그게 다 랜드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랜드도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범용 반도체도 이제 품귀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번 반도체에 쇼티지가 나타난 거고요. 그런데 항상 이런 장치 산업은 쇼티지가 나타나면 또 대대적인 투자를 하게 돼 있어요. 최근에 막대한 돈을 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마이크론도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캐파 확장을 해놓고 어느 순간 캐파는 확 늘려놨는데 지금의 이 수요가 뚝 떨어지게 되면 그 공급 과잉이 되면서 가격이 급락하기 때문에 그게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일반적인 패턴으로 보면 막대한 수익이 나왔다, 천문학적인 수익이 나왔다라고 했던 게 2018년이었고요. 그때 삼성전자가 58조 8천억, 하이닉스가 20조 7천억 그렇게 영업이익 낼 때거든요. 그러면서 와 이거는 데이터 센터 그 전에 모바일까지 합쳐지면서 울트라 슈퍼 사이클이 왔다라고 했는데 2019년도에 반도체 마이너스 30% 성장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반토막이 나다.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AI 혁명에 의한 구조적 성장에 들어간 건 맞지만 막대한 이익으로 캐파 증설을 발표할 때 그때부터 희한하게 주가가 못 올라갈 때가 있어요. 이익은 계속 나는데 이익이 계속 올라가는데 주가가 못 올라가면 이익 대비 주가를 우리가 PER이라고 하잖아요. 최근에는 이익이 급증하면서 주가도 같이 올라왔거든요. 같이 올라왔는데 반도체의 꼭지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익은 계속 올라가는데 어느 순간 주가가 안 올라가요. 주가가 안 올라가면서 PER이 10배 받던 게 7배, 4배. 이런 식으로 그러면 PER이 10배 받아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주가가 더 올라가야 된다. 이런 리포트가 많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주가가 IQ가 2만이에요. 나중에 공급, 이런 식으로 가면 공급 과잉 될 건데 6개월에서 1년을 내다보면서 주가가 먼저 꺾여요. 그런 현상이 언제 일어났는지 저희는 올해가 이익이 굉장한 막대한 이익이 나는 해이기 때문에 캐파 증설에 대한 발표와 그에 따른 주가 움직임, 거기에 따른 D램의 스팟 가격이 언제 이제 꺾이는지 보면서 D램 스팟 가격이 꺾인다 싶을 때 주식을 일단 일부 정리하고 이익 실현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주식시장에서 제일 좋아하는 격언 중에 하나인데요. 수급은 모든 재료에 우선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수급은 모든 재료에. 그래서 펀더멘탈이 안 좋은데도 매수가 많아지면 보통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S&P 500에 편입된다. 나스닥 100에 편입된다. 이러면 S&P 500을 추종하는 자금이 엄청나거든요. 그 자금에서 ETF에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가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수급은 모든 재료에 우선하는데 아까 코인 시장이 올해 하반기까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한 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등장을 했잖아요. 작년에 스테이블 코인, 서클 뭐 이런 것들이 하면서 그쪽 시장에도 새로운 큰 매기가 하나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비트코인의 약세, 그 외에 알트코인들은 많이 빠졌어요. 그나마 비트코인이 55% 빠졌지만 다른 코인들은 막 70%, 80% 빠졌잖아요. 자, 그와 마찬가지로 반도체 주가도 큰 물량이 들어오면 주가가 빠질 건데 창신 메모리라고 있잖아요.
중국의 창신 메모리가 올해 하반기에 상장을 해요. 그러면 창신 메모리의 지금 시가총액을 한 120조 언저리로 보고 있는데 그 창신 메모리가 상장을 하면 반도체 플레이어가 또 많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상장과 함께 자금을 조달해서 창신 메모리도 또 투자를 하겠죠. 그러면 24년도에 삼성전자가 주가가 5만 원까지 떨어졌을 때 삼성전자 밑에서는 중국 창신 메모리가 쫓아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중국과의 경쟁에서 또 치열해지면서 마진이 박혀지는 거 아닌가 우려가 있었는데 이번에 창신 메모리 상장할 때 또 비슷한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약간 조정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올해 7월부터 10월 달까지는 반도체 비중도 한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 줄이고 좀 관망을 하는 게 낫지 않나는 생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반도체 업황은 전체 사이클 기준으로 어느 구간에 위치해 있다고 판단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니요, 그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정이 오면 또 사도 돼요. 반도체는. 네, 창신 메모리 상장해도 또 사면 돼요. 왜냐하면 창신 메모리나 중국의 반도체 기업이 미국의 제재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수준까지 쫓아오는 데는 영원히 못 쫓아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수급적으로 일시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고요. 반도체 사이클을 보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반도체 장비회사 1등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나 이렇게 차트를 보면요. 반도체 주식만큼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주식도 없어요. 왜냐하면 기술적 진입장벽 그리고 자본적인 진입장벽 또 하나 미국 정부의 강력한 제재 조치 이것 때문에 과점화되어 있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면요. 조정은 10개월, 랠리는 2년, 조정 10개월, 랠리 2년 이런 식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번 조정이 언제 있었냐면 24년 8월에 모건 스탠리에서 반도체 계열이 올 수 있다. 네, 그러면서 작년 4월까지 딱 10개월 조정 받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금 시작했는데 이제 1년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조정이 오더라도 급락하는 조정은 아니고요. 좀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조정이 가능성이 높고 그 조정이 끝나면 또 랠리가 이어지고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이 AI 인프라 사이클은 이게 2029년까지 가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이번에 반도체가 조정받았을 때는 또 그게 투자의 기회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AI 투자 확대와 함께 HBM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실적에는 이러한 흐름이 어느 정도까지 반영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2026년 물량은 다 완판 그렇는데 지금 HBM도 HBM1하고 2가 있었고요. 그 1, 2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거의 90%, 마이크론이 한 10%. 그러다가 HBM3도 가면서 삼성전자가 HBM3에서 콜 테스트를 통과를 못했죠. AMD에다가는 납품이 됐지만 정작 AMD보다 매출 규모가 거의 한 15배 되는 엔비디아에는 납품을 못했었잖아요. 그러면서 HBM3E까지 하이닉스가 HBM 시장을 선도를 했고 지금도 HBM은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하이닉스의 시장 점유율이 한 56%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어났던 현상이 콜 테스트를 계속 통과 못했던 삼성전자가 3세대, 4세대, 5세대로 넘어가는 이 HBM3E에서 이제 4로 넘어갈 때 4에서 4E까지 지금은 1등이 삼성전자가 돼버렸어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HBM의 시장에 선두주자가 이렇게 바뀌는 그런 면이 있고 한때는 마이크론도 되는데 삼성전자는 안 되고 삼성전자가 이제 꼴찌였던 거죠. 꼴찌였다가 지금은 1등으로 올라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HBM을 아직까지 중국 기업은 만들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점화된 시장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거고 과점화되면 좋은 거는 소위 말해서 담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담합을 하면 안 되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벌금 매기게 돼 있죠.
그래서 암묵적으로 우리 요 정도 생산에 지금 가격을 무너뜨리지 않을 요 정도만 서로 생산하자 하면서 돈 벌면 돼요. 근데 한쪽에서 먼저 우리가 캐파를 이만큼 늘릴게요 라고 하는 순간 그 담합이 깨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업체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시장 점유율이 확 떨어지게 되니까 우리도 캐파 증설해.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까지는 어쨌든 기술적 진입장벽도 있고 앞단에서 수요가 워낙 좋기 때문에 HBM의 가격이 무너지는 흐름은 아직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한쪽에서 너무 과격하게 캐파를 늘리거나 하게 되면 그러면 언제든지 가격이 또 빠질 수는 있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AI를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빠르게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 투자 관점에서 말하는 구조적 성장주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네. 우리가 주식을 할 때 핵심 우량 주식이 이제 그 기업의 1등만 하라고 했잖아요. 자, 그 기업의 1등인데 음료 시장의 1등은 코카콜라. 그러면 코카콜라는 구조적 성장주인가? 아니죠. 그냥 음료 시장에서 그 분야의 1등이에요. 1등이다 보니까 경기를 별로 타지 않고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 그동안에 워런 버핏이 오랫동안 투자를 하셨잖아요. 그런 기업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퀄리티 스탁이라고 해요. 경기와 그렇게 무관하게 안정적으로 매출하고 이익이 꾸준히 나올 거야. 그리고 나서 번 돈을 주주한테 환원만 잘하면 돼. 환원만 잘하면 되는데, 그러면 구조적 성장으로 들어간 주식은 뭐가 있을까? 우리나라 기업 중에 보면 일단 AI 인프라 사이클이 구조적 성장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중국하고 미국의 빅테크뿐만 아니라 사실 소버린 AI라고 하잖아요. 이 AI를 다 외국 기업한테만 다 의존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데이터, 우리 국민들의 데이터가 다 너무 지나치게 다 빼앗기게 되는. 그래서 우리나라 검색, 네이버가 1등이고 한 것처럼 소브린 AI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도 뭐 네이버를 비롯해서 카카오도 할 거고요. SK텔레콤도 할 거고요. 이런 기업도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이 AI 투자에 대한 반도체 수요가 생각보다는 많을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구조적 성장기로 들어간 모습이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구조적 성장으로 들어간 거는 방산이죠. 전쟁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우크라이나 전쟁 아니면 이번에 이란 전쟁이 끝나면 방산 주가 폭락 아닌가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과거에 1945년도에 2차 세계전이 끝나고 나서 1950년, 60년 초까지 각 국가의 선진국의 국방비 지출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한 20년 지나고 나서 또 2차 세계전이 터졌기 때문에 언제 세계 3차 세계전이 터질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면 오히려 전쟁에 대한 그 공포감 때문에 국방비 투자가 늘 수밖에 없고요. 거기다가 지금 이란 전쟁까지 터지는 바람에 이란 전쟁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차이가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금도 지상전이 가능하네. 예전에 걸프전을 보면서 미국이 이라크를 박살낼 때 미국의 막대한 공군력으로 그냥 초토화시켜 버렸잖아요. 탱크나 이런 게 필요가 없구나 생각했는데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탱크나 장갑차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K2나 K9을 만드나 현대로템하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도움을 받았는데 이번에 이란 전쟁을 보니까 완전히 공중전이잖아요. 미사일 쏘고 그걸 요격해야 되고 그러면서 아랍에미리트에서 와서 빨리 천궁2 좀 갖다 달라고 그러고 그게 구조적 성장에 들어간 거예요. 이번 방산 같은 경우에는 한 최소 10년에서 20년 구조적 성장에 들어갔다고 보면 되고요. 조선 같은 경우에는 보통 배가 20년 쓰거든요. 자동차는 내가 중고차를 사려고 하는데 10년 되고 20만 탔네? 그러면 이거 잘못한다고 하면 폐차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배는 20년이에요. 그러면 배는 언제가 호황 사이클이었나? 2001년도에 중국이 WTO 세계무역기구에 가입을 하면서 중국이 엄청난 배가 필요하게 되고요.
그때부터 10년 동안 원자재를 수입하는 볼크선, 그리고 공산품을 만들어서 실어 나르는 컨테이너선, 네, 이 두 개가 많이 만들어졌다면 지금 그러고 나서 20년이 지났는데 그 선박들이 다 노후화됐고요. 지금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면서 세계의 공장을 어디로 옮기려고 하고 있냐면 인도, 동남아 이쪽이죠. 그래서 그게 IPEF라고 하죠. 인도 퍼시픽 이코노미 프레임이라고. 그러면 인도가 작년에 이렇게 발표합니다. 우리가 배가 1,000척이 필요한 것 같다. 인도가 중국의 공장 역할을 넘겨받으면서 거기도 배가 필요하고, 미국은 중국 배를 쓰지 말라고 제재를 하고 있고, 거기다가 또 하나 더 붙었죠. 하나 더 붙은 게 미국의 해군력에 대한 복원이에요. 미국의 군함이 잠수함 포함해서 한 280척이 좀 넘는데 중국의 군함은 400척이나 돼요. 280대 400이에요. 그래서 북극 항로를 비롯해서 그린란드도 먹으려고 하고 있고, 이번에 호르무즈 해협도 봉쇄하고 하는데 미국 군함이 턱없이 모자란 거죠. 그 부분을 복원시킬 수 있는 캐파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도 구조적 성장에 들어갔다. 그 다음에 AI 인프라 사이클에서 실리콘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 놓는데 전기가 모자라죠. 그래서 이 모자라는 전기를 해결하는 방법, 전력 병목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일단 가장 빠른 방법은 저녁에 밤에 남아도는 전기를 재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재활용이 아니라 저장했다가 쓰는 거죠. 그게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라 해서 ESS. 그래서 전기차를 보고 막 캐파가 너무 공급 과잉이 됐던 이 2차 전지 시장에 ESS, AI 인프라 사이클 때문에 이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 쪽이 고성장을 하면서 그쪽으로 지금 캐파를 돌리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전력 쪽이 하나의 또 구조적 성장으로 들어간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변압기도 필요하고요. 전력을 안정적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ESS가 필요하고요. 자동차, 전기 자동차를 비롯해서 핸드폰이라든지 컴퓨터에서 공급된 전력을 또 안정적으로 공급해주는 역할이 댐 역할을 하는 게 바로 MLCC 같은 콘덴서거든요. 그런 것도 폭발적으로 지금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구조적 성장으로 들어갔고, ESS 말고 좀 장기적으로 전력을 좀 빵빵하게 생산을 하는 게 원자력인데, 원자력이 예전처럼 대형 원전은 12년에서 15년 걸리거든요. 그런데 소형 원전은 3년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소형 원전 시장이 또 구조적 성장에 들어갔는데, 소형 원전이 됐던 대형 원전이 됐던 그 원자력 터빈이 필요하죠. 그 터빈을 만드는 회사가 우리나라에는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회사가 세계 탑이에요. 얼마 전에 원전의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미국에다가 오히려 역수출하는 그런 수주를 했다. 이런 것도 나오는 것처럼 이 전력 쪽도 보면 변곡 현상이 나타나는 부분이 또 구조적 성장으로 들어간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장 보면 변동성은 큰데도 계속 기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진짜 투자하기 좋은 시기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지금은 수익을 내기 좋은 장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난이도라는 게 있잖아요. 난이도. 그 난이도로 보면 올해 하반기가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시장이에요. 그리고 투자는 무조건 싸게 사야 되거든요. 우량 자산을 싸게 사야 돼요. 싼 게 비지떡이라고 비지떡을 싸게 사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좋은 걸 싸게 사야 되죠. 자, 지금은 우리나라 지수가 6천에 와 있잖아요. 웬만한 우량 기업이 비싸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싸져 있는 주식을 매매를 하면 투자를 해서는 수익이 잘 안 날 거예요. 단기간에는. 왜냐하면 비싸게 샀으니까. 근데 트레이딩을 하면 벌 수는 있어요. 확 빠졌을 때 들어갔다가 올라가면 또 팔고 막 트레이딩을 하면. 근데 트레이딩은 쉬운 게 아니에요. 모든 운동선수들이 보면 축구선수 옛날에 마라도나나 뭐 네이마르 이런 선수들 발재간 좋잖아요. 그 정도의 내가 테크닉을 갖고 있나? 그 테크닉이 없으면 돈 벌기 힘들 거예요. 그런데 긍정적인 걸 하나 제가 말씀드리면 주식은 이런 속성이 있어요.
해가 쨍쨍할 때는 아이스크림 장사가 잘 되고 우산 장사는 안 되죠. 그래서 주식은요, 금리가 높으면 안 되는 섹터가 있어요. 바이오 같은 거 안 돼요. 금리가 높아요. 근데 금리가 떨어지면 바이오 같은 건 막 올라와요. 그런 것처럼 지금 유가가 높으니까 에너지 회사는 올라가죠. 근데 소비재가 요즘 다 빠졌어요. 왜냐하면 기름을 넣는데 10만 원이면 넣던 기름을 지금은 15만 원을 넣어야 돼요. 그럼 5만 원만큼 우리가 더 쓰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유가가 올라갔으니까 휘발유값이 1,600원 하다가 지금 2,000원이 됐으니까 월급을 유가와 연동해서 월급 올려줍니까? 안 올려주잖아요. 내 급여는 똑같은데 기름값이 올라가면서 내가 쓰는 돈, 이자가 올라가면서 내가 내야 되는 이자 비용은 올라가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우리가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죠. 디스포저블 인컴이라서 내가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이것저것 내고 나서 100만 원이 남았는데 기름값으로 한 달에 20만 원을 더 쓰게 되면 나의 가처분 소득이 80만 원으로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럼 뭐 100만 원에서 20만 원 어쩔 수 없이 유가 상승 때문에 빠지면 이 80만 원으로 넷플릭스 보던 걸 끊어야 되나? 이번에 BTS 오빠들 다시 저거 했는데 콘서트 가고 싶었는데 이게 못 가겠네. 그러면서 소비재도 주가가 빠지게 돼 있어요. 최근에 아니 방탄소년단 다시 복귀했잖아요. 근데 주가 확 빠졌잖아요. 이란 전쟁하고 그게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유가가 급등하면서 소비재들 다 빠졌어요. BTS만 빠진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소비재들 다 빠졌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유가가 다시 안정화되잖아요. 그러면 최근에 빠졌던 이 소비재들이 막 올라올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반도체가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이제 반도체의 이익 증가율이 지금은 170% 이렇게 나오다가 이 이익 증가율이 30, 20 이렇게 꺾이게 되면 주가 상승이 멈추고 이제 박스권 형태로 움직일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먹을 게 없네 하면서 반도체에서 빠져나온 자금들이 뭘 살까 볼 거고요. 그러면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소비재가 굉장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의 모습이 그렇게 주도주가 좀 바뀔 수가 있고, 많이 오른 거를 들어가서 테크닉이 있어야만 볼 수 있다 했잖아요. 근데 지금 많이 빠져 있는 거에서 들어가서 먹을 게 의외로 많다. 그래서 개인 투자가 분들이 너무 이제 반도체만 쳐다보지 마시고, 제가 사실 3년 전에 2차 전지 날라가고 삼성전자 막 6만 원, 5만 원대, 삼성전자 완전히 전도사였죠. 이럴 때 이거 사시라고 뭐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조금 비싸진 영역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많이 이렇게 빠져 있는 소비재에서 좀 답을 찾으시면 생각보다도 좋은 수익이 앞으로 1년 동안에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천해 주실 수 있는 주식 종목이 있을까요? 그 종목보다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나라가 탑티어인 주식을 하는 게 좋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미국 주식 같은 경우 보면 최근에 팔란티어도 200불대 하다가 뭐 130불까지 빠지고, 엠로빈 이런 주식도 반토막 났거든요. 넷플릭스도 최근에 40% 이상 빠졌어요. 넷플릭스가 또 뭐 인수한다 했다가 취소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넷플릭스를 내가 앞으로 볼 건가 안 볼 건가? 이란 전쟁 때문에 내가 넷플릭스를 좀 끊을 건가? 아까 가처분 소득이 좀 줄어들어서 잠시 끊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넷플릭스 환경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지금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최근에 보면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면 AI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서 이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봐요. 앞으로 이 AI 혁명 때문에 계속 사라질 기업. 우리가 핀트레스트라고 보면 여러 가지 뭐 그림 같은 거 사진 모아놓은 회사들. 근데 지금 AI로 다 만들어주잖아요. 그런 게 또 좀 위험해 보이고, 최근에 세일즈포스 이런 기업들도 좀 많이 빠졌거든요. 그 기업이 당장 고객을 잃지는 않겠지만 보면 뭐 번역 회사라든지
그다음에 법률 자문해주는 회사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AI 때문에 사실은 파괴당하는 업종이에요. 그런 파괴당하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일단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파괴자인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파괴자. 그 파괴자가 저는 팔런티어 같은 기업이라고 봐요. 엠노빈 같은 기업이라고 보는데 이 기업들은 AI 기술을 이용해서 훨씬 더 생산성을 높이는 기업들이에요. 이런 기업들은 지금 많이 빠져 있을 때 사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별 종목을 고르기 어렵다는 의견도 많아서 ETF 투자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요즘 같은 장에서는 어떤 방식을 추천하시나요? 네,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종목을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이 저희도 어렵거든요. 저희도 어렵기 때문에 잘 모르겠으면 이 시장이 급락했을 때 잘 모르겠으면 코덱스 200, 코스피를 추정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코덱스 200 같은 거 ETF로는 아마 최초로 만들어진 게 아마 코덱스 200일 건데 일단은 ETF로 먼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초보자인 경우에는. 그 섹터를 이해하고 시장을 먼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종목으로 들어가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ETF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단지 최근에 보면 뭐 23년도에도 2차 전지 ETF 레버리지가 나오고 빠졌어요. 그게 2배짜리 뭐 이런 거 나오면서 너무 시장이 이제 핫하니까 그쪽 섹터가 핫하니까 2배짜리 만들어 드릴게요 하면서 약간 뒷북 치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ETF를 하더라도 2배짜리, 3배짜리는 하시면 안 돼요. 2배짜리, 3배짜리를 하는 순간 내가 투자가 아니라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2배, 3배니까 터질 때도 크게 터지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초보자분들, 중급자분들조차도 저는 2배짜리, 3배짜리면 웬만하면 하지 마시라.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떨어지는 거에 베팅하는 거 제발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장이 좀 오르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장이 과열이니까 인버스나 고버스 떨어지는 거 2배. 그런 거 이제 추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번에도 보셨지만 2,500에서 3,000, 3,300 됐을 때도 많은 분들이 고버스 많이 했거든요. 6,300을 갔잖아요. 왜 떨어지는 거 하면 안 되냐면 S&P 500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장기적으로는 계속 우상향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파생 상품을 하면서 트레이딩을 엄청 많이 했어요. 트레이딩을 많이 해도 지수 자체는 결국은 우상향이기 때문에 주가 지수 선물을 하더라도 저는 롱 배팅만 했어요. 올라가는 거 배팅만 했지 떨어지는 거 배팅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서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ETF를 하시더라도 떨어지는 거에 투자하는 ETF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우상향이니까. 그래서 내가 설사 물렸더라도 기다리면 다시 올라올 거니까. 그러면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데 떨어지는 거에 배팅을 하면 영원히 3,000을 안 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2,600 예전에는 또 코로나 때 1,800에 고버스 잡으신 분들 많았었는데 1,800 영원히 지금 안 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는 ETF는 하지 말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식으로 부자 됩시다. 책을 내셨는데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시나요?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저는 축구광입니다. 15년 동안 조기축구 생활을 했는데 그래봐야 조기축구 선수예요. 지난 주말에도 중학교 2학년 선수들이 왔어요. 너무 잘해요. 지금 당장 중학교 2학년 선수보다도 못해요. 그래서 주식으로 돈을 버는 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분명히 있고요. 자, 그런데 그 프로라고 해서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축구를 배웠다고 해서 또 다 프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프로가 될 수가 있을까? 거기에 필요한 내용들을 담았고요. 주식을 20, 30년을 했는데 내가 왜 벌 때는 좀 벌다가 터질 때는 왕창 터지고 벌 때는 조금 벌고 터질 때는 왕창 터지고 결국은 주식으로 돈을 못 벌었다고 하시는 분들도 책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래서 주식에 있어서 돈을 못 벌었구나.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초보자나 그래도 내가 주식을 좀 오래 했다 하는 분들이나 이 책을 보시면서 성공 투자의 원칙을 찾으시면 좋겠고, 제가 이 책을 내면서 하나의 메시지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만화 영화 라따뚜이. 라따뚜이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Anyone can cook. 누구나 요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생제가 아주 유명한 요리사를 제치고 아주 요리를 잘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식도 어려운 게 아니라 기본기, 그리고 이기는 투자 전략, 성공 투자 원칙, 이런 걸 지켜나가면 아마추어도 얼마든지 주식으로 돈을 벌면서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본기를 다지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김민수 임당 안 해주시나요? 오늘은 컨디션이 비염 때문에 좀 좌초 위기입니다. 좌초요? 네, 어떡해? 네. 그래서 약간 오늘은 텐션이 떨어지다가 갑자기 약효가 막 올라와가지고 혼자 막 치고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저런 아주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릴 것 같아서 무서워요. 네. 자, 오늘 저희 방송 중에 텐션이 좀 확실히 끌어올려 주시기를 좀, 그리고 약간 비염 이런 알러지 네, 그런 느낌인가요? 그렇죠. 네. 어쩔 수 없습니다. 비염에 지배당한 사람으로서는 맞아요. 약효에- 저도 비염 있거든요. 네. 그러세요? 네. 멀쩡하신데요. 저도 곧 올 것 같아요, 이제. 그래요? 웰컴 투 비염 월드. 참 저희가 이렇게 좀 꽃가루도 많고 요즘에 네. 날씨가 급변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뭐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따뜻한 날씨 즐길 수 있고 또 시장도 즐길 수 있는 분위기가 좀 요즘에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간밤에 뭐 미증 씨랑 이제 간밤에 있었던 이슈 먼저 얼른 체크를 해보고 그럼 들어갈까요? 그러시죠. 예, 네. 들어오세요. 예. 우선은 제가 미증 씨 그럼 3대 지수 먼저 같이 짚어드릴 텐데 3대 지수가 다시 한번 상승 마감을 했죠. 물론 소폭의 오름세였는데 S&P랑 나스닥이 다시 한번 최고치 경신했습니다. 여기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대 지수 대비해서는 조금 더 1%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엔비디아는 이 열을 넘는 상승세를 잠깐 숨고르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제 다시 한번 200선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요즘에 나오고 있는 구간이고 그 밖에 뭐 브로드컴, AMD 이런 애들이 좀 더 힘을 내주는 그런 모습이었죠. 또 반도체에 대한 부분 여기에 이제 시장이 참 일주일 만에 심리가 많이 바뀌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변동성 지수 이런 것도 쭉쭉쭉쭉 빠져주고 있고 뭐 공포 탐욕에서 이제는 탐욕 단계로 다시 넘어왔다 이런 네. 소식도 들리고 있는데 간밤에 이런 흐름들 어떻게 좀 보셨을까요, 대표님? 네, 그냥 편하게 봤습니다. 음. 편하게 보고 지금 뭐 당장 흔들릴 건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올라온 속도나 변화를 보게 되면 조금 무섭긴 해요. 네, 올라도 무섭고 빠지면 더 무섭고.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네. 지금 올라오는 각도가 이게 그냥 심상치 않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나스닥 기준인데요. 지금 흐름 보게 되면 이런 거 참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올라오고 갭상승 나오고 네. 그다음에 또 올라오고 그냥 쭉 달리고. 맞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미국에서도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는 동안에 공매도가 많았어요. 네, 공매도가 많고 이때 같은 경우도 올해 초 같은 경우도 보면은 펀드에서 갖고 있는 주식 비중이 95% 가까이 됐었습니다. 이렇게 꽉 차 있다 보니까 그러면 뭐 편안하겠지 뭐. 그런데 이번에 사태가 발생하다 보니까 주식 던지고 그냥 공매도가 늘어나고 하다가 이 시점 쪽에서 약간 변화가 들어온 게 이제 휴전 합의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때부터는 네. 아이고 포지션 너무 그쪽으로 갔네.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정리가 되는 과정 쪽에서 이렇게 들어갔다. 근데 중요한 거는 잘 보시게 되면은 이제 글로벌 전반적인 국가가 지금 나스닥도 보게 되면 주봉으로 보게 되면 와 양봉 세개가 쫙 와, 네. 저고점 넘었습니다. 24,000 안착. 네. 그리고 뭐 다우도 마찬가지 신고가, S&P 500도 신고가, 니케이 일본 지수 신고가. 네. 마찬가지로 나쁘지 않은 모습들이고 대만은 신고가에서 넉넉하게 올라갔는데 어제 TSMC 가지고 좀 말이 많았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대만은 좀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먼저 그렇게 강하게 치고 갔으면은 좀 내려와야죠. 이제 좀 쉬어야죠. 네. 쉬어야죠. 그런데 말입니다. 한국은 아직 못 갔을까요? 정고점을 지금 주봉으로 보게 되면 맞아요. 네. 이제 넘어가야겠죠. 코 앞에 있는 상황이긴 한데 코가 여기까지 와 있어요. 네. 좀 긴 코. 긴 코. 예. 그래서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우리도 임박했다 음. 그런 쪽으로는 볼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분위기 상으로는 일단 미국 쪽에서도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약간 좀 버거운 모습들 나오죠. 장중에 좀 밀렸다가 돌아서기 시작하다 보니까 네. 버거운 모습들 나오고 또 그동안에 끌어왔던 종목들 보게 되면 이제 뭐 테슬라라든가 그리고 또 애플 같은 경우가 네. 일단 또 힘을 받지는 못하고 있어요 지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쉬고 나머지 쪽 어제 가장 눈에 띈 종목 중에 하나가 AMD 같은데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쪽 종목들 보게 되면은 일단 신고가 나왔어요 AMD도. 네, 그리고 맞습니다. AMD가 신고가 나왔다는 얘기는 와. 고점 돌파해서 나왔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지금 한때는 저희가 GPU를 보게 되면 엔비디아랑 AMD를 봤잖아요. 근데 AMD는 시장 점유율 뭐 한 자리는 되니 이런 쪽으로 바라보다가 AMD가 요즘에 부각받는 게 CPU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다가 또 어제 프랑스와 소버린 AI죠. 네. 이쪽에서 같이 참여한다라고 하다 보니까 같이 기대감이 팍 섰던 모습들이고 우리나라에 AMD 관련주 없어요? AMD 관련주 암드 예 어떤 게 있죠? 없어요. 아, 없어요? 예, 네. 그냥 훅 들어온 겁니다. 네. 예, 없고, 예,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쪽은 뭐 우리가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예, 그런 쪽에서 들어오는 것 같고 또 하나 눈길이 가는 거는 다뭐 예전 오래된 사람이에요. 띵띵띵띵. 그런 소리가 있었어요? 아우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항상 광고 뜰 때마다 인텔 보게 되면 인텔 인사이드 네. 그래서 띵. 예, 그만할게요. 죄송합니다. 네,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요즘 인텔 강력하죠. 이게 다 그쵸. 뭐냐면은 미국에서도 이제 바람이 부는 게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그 지금 CPU 쪽에 네. 강자들이 탄생하기 시작하다. 지금까지는 GPU를 봤었습니다. GPU가 그래픽 쪽을 많이 보다가 이게 이거 들어가는데 CPU도 부족하는데 그래서 이쪽까지 나오기 시작하면서 거기다가 또 이제 인텔은 메가팹 또 이제 테슬라 안쪽에 들어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라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거죠. 네. 그래서 반도체 쪽들 아까 말씀하셨듯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딱 턴하면서 나오는 과정 쪽에서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또 조금 더 관심 있게 되면은 종목 중에서 온세미컨덕터라고 있습니다. 이게 ON인데 왜 안 여기 있네요. 예, 이 종목도 신고가 났어요. 와. 이게 세미컨덕터니까 반도체.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온이 붙었습니다. 오프가 아니고 온이에요. 네,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이 회사가 강점이 뭐냐면은 전력 반도체. 전력 반도체 PMIC라고 하는데 이쪽이 또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면서 변화가 나왔다는 얘기는 지금 아직은 갈 길이 조금 멀죠. 근데 이쪽 전력 반도체가 어디 많이 들어가냐면 전력 체계 쪽들. 네. 그러니까 뭐 저희가 전력 설비 들어가고 그거 할 때 전력을 관리하는 반도체 쪽들은 다 같이 요즘 뭐 초고압이고 강한 그 전압을 보내기 위해서는 컨트롤하는 기능이 필요한데 그 PMIC입니다. 네, 우리나라 관련주가 있어요. 네, 500원. 이것도 옛날 드립인데. 예. 500원은 알죠. 그건 아세요? 예. DB 하이텍이라고 있습니다. DB 하이텍. 네, 우리나라에도 전력 반도체 네. 할 수 있는 회사가 있다 보니까 DB 하이텍도 요즘 보게 되면은 모습이 약간 좀 더 고점에서 그래도 이제 막 시도할까 막 이런 단계예요. 네, 벌써 조금 올라와 있죠. 오늘 뭐 고점 이렇게 시도하면서 바로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쪽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미국 시장 종목들이 좀 눈에 띄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쪽 짚어주시면서 바로 뭐 우리나라에서 관련주 DB 하이텍까지도 저희가 발굴을 해봤습니다. 네. 지금 이제 채팅창에서도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신고가를 경신하는 종목들, 지수의 흐름 이런 거 봤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신고가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한편 그쵸 가야죠. 근데 이제 3대 지수도 찔끔 어제 오르기도 했고 네. 이제 물론 고점 돌파하긴 했지만 뭐 코스피 야간 선물 3대 지수랑 유사한 흐름.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시장도 시원하게보다는 살짝 가는 느낌일까? 그 고점을 앞두고 약간 차근차근 가는 느낌일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미국 시장을 보면서 이제 강한 거 이해했고, 예, 좋겠다, 부럽다라고 하는데, 우리도 이제 그를 따라가는 모습들이 나오긴 할 텐데, 일단 한국의 또 하나 고질적인 특징은 주말을 앞두고 있다. 금요일이다. 네. 하필 제가 금요일만 나오네요. 그럼 맨날 이 얘기 드릴 수밖에 없는데, 지역적 리스크가 뭐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다 보니까 또, 물론 이제 그 휴전 합의 기한이 21일인가요? 네,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저희 주말 사이에 또 들어오는 관점이 나오다 보니까 주말하고 이제 넘어가는 관점이 나오다 보니까 그 사이에 무슨 일 물론 트럼프 대통령 오늘 아침에 한 얘기 보다 보니까 합의 잘 됐다 이렇게 기대감을 더 높이고 있죠 또.
네, 네. 혼자 우기고 계십니다. 일단은요. 네, 아직 뭐 어느 확인된 것도 없는데 그런 관점에서 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일단 아직까지 뭐 실망감으로 바뀌진 않겠지만 또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변화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은 오전은 또 막 반등 시도를 하다가 오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들이고 근데 또 오늘의 네. 변수는 딱 그 국내 시장에서는 그거 같아요. 지금 일단 여기까지 올라온 마당에 그 지수 보게 되면 각도는 나쁘지 않은데 그러니까 단기 이평선 안쪽으로 딱 들어오게 되면 또 탄력받고 이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네. 그 정고점을 딱 앞두고 있는 상황 쪽에서 여기서 저희가 체크해야 될 거는 일단 여기 돌아오면서 조금 우리 외국인이 변했어요. 네, 그동안에 계속 팔았던 이런 쪽들이 이런 드립 좋아하시는 거죠? 지금 작가님이랑 저랑 둘 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변화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 나오는 그러니까 어제도 보니까 외국인들 중에 처음엔 관망해요. 네. 살까 말까. 그래서 그러니까 빨간 종이 줄까 파란 종이 줄까 이러고 있다가 결국에는 빨간 종이를 주네요. 예, 그런 관점 쪽에서 약간 오늘도 외국인들이 돌아와야 또 직전 고점들을 안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쪽에서 그래야 오후장이 흔들리지 않고 움직일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게 되면 오늘의 관건은 딱 외국인들 돌아와 주라 이런 느낌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대표님 저 보여주신 화면 보니까 궁금한 게 네. 갭이 이렇게 뜬 날들이 좀 많이 있었잖아요, 최근에. 네. 이런 거는 좀 어떻게 저희가 봐야 돼요? 변동성은 줄어든다고 봐야겠죠. 음. 일중 변동성은 여전히 뭐 상승적으로 가닥을 잡다 보니까 네. 강하긴 한데 요 갭하고 그 미탈을 안 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갭 상승을 했다가 이렇게 밑으로 쫙 빠진 날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없는 일간 변동성과 일중 변동성은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장중에는 변동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네. 좀 잠잠하면서 그래도 추세는 유지해야지 하는 욕구들이 크다란 쪽으로 보는 게 맞겠죠. 그런 흐름으로 봐야 되게 되면 일단 변동성은 장중에 좀 줄어들고 있다. 그런 쪽으로 보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장중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외국인이 시장에 돌아오고 있다는 점도 같이 짚어주셨습니다. 이제 또 금요일 항상 주말 사이에 저희가 이제 전쟁과 관련된 이슈를 맞이를 하다 보니까 네. 사실 지난주에도 뭐 1차 협상은 크게 기대하지 말자라는 부분 미리 또 짚어주셨었잖아요. 네. 아까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주장을 하고 있는데 뭐 네. 이란과 주말 협상 가능성 합의하면은 내가 파키스탄 갈 수도 있다. 네. 이것도 별로 크게 그러면 기대할 만한 얘기는 아닌 걸까요? 그렇죠. 지금 그리고 시장 분위기는 그냥 종전됐어요. 아, 이미 좀 다 끝났어요. 그렇죠. 예, 그런 그거 부분. 누가 촌스럽게 아직까지 전쟁 얘기하고 있어? 뭐 이런 분위기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다 그렇게 이건 이제 사이드로 제껴놨다가 거기서 뭔가 노이즈가 나오게 되면 잠깐만 하고 다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내용들은 그냥 그를 향해 가고 있구나. 특히 타코라고 그러죠. 네, 지금 위급하면 여기서 가장 전쟁이 다시 격화되거나 네. 약간 또 제일 핵심은 호르무즈 해협이겠죠. 그게 약간 계속 봉쇄로 나갔을 때 가장 불리한 쪽이 물론 아시아 국가들 힘듭니다. 또 유럽도 힘듭니다. 근데 만만치 않게 트럼프 대통령은 요즘에 그냥 자기에 취해서 지금 여러 가지 놀이하고 있잖아요. 무슨 교황도 디스하고 있고 막 예수님 빙에서 막 그런 사진도 올리고 있고 거의 쇼미더머니네요. 제정신인지 그런 상황 쪽에서 봤었을 때는 일단 지금 시장 분위기는 그렇다고 약간 자기 도취에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지율 떨어지는 걸로 봤었을 때는 여기서 혹시나 더 끌게 되면은 부정적인 모습들이 나오겠죠. 게다가 또 의회에서도 네. 이제 전쟁이라고 안 하고 군사 작전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기간이 또 다가오고 있고 일단 정리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먼저 앞서서 그냥 그런 거 됐고 그냥 일단 끝낸다라는 관점에 이제 무게를 두고 시장이 달리는 모습들이죠. 네. 사실 뭐 미국에서도 실제 이런 전쟁의 어떤 정당성에 대한 그런 지지가 높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저희가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진짜 시장이 이제 뭔가 종전의 분위기를 많이 반영을 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 주부터는 빅테크들 그리고 뭐 방산주나 이런 실적도 좀 미국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우리나라는 또 하이닉스 성적표를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서 그렇죠. 이제는 시선을 저희가 좀 실적으로 확실히 돌려봐도 될까?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실적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눈길이 갈 수밖에 없겠죠. 그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큰 변수가 지나가게 되면 이제 안개가 거치다 보니까 나무 이제 하나씩 이렇게 딱 보고 있는 거죠. 예. 이 나무가 과연 떡갈나무가 될 상인가 아닌가 뭐 이러면서 너도 밤나무 뭐 이런 얘기 나오기 시작하는 이런 드립 좋아하시는군요. 예. 그러게요. 네, 그래서
그랬는데 일단 빅테크 기업의 약간 전초전이라고 할 수 있는 종목이 하나가 어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아, 이게 넷플릭스. 넷플릭스. 아. 두둥 이거죠. 네. 이건 아세요? 아니, 넷플릭스 아예 알죠. 예, 예. 사운드로 얘기하게 되면은 잘 예, 예. 그래서 항상 키면 그 소리 나오는 거. 예, 근데 넷플릭스가 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번 실적 되게 좋아요. 괜찮은데 그렇죠. 가이던스가 좀 재미없다 보니까 네. 시간으로 지금 주가가 8%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우리가 넷플릭스 관련주나 영향을 받는 건 거의 없습니다. 넷플릭스 때문에 힘들어진 한국 영화 산업계, 네,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런 의미로 보셔서 예, 그래서 일단 넷플릭스가 왜 지금 또 관심이 가냐면 항상 넷플릭스가 그리고 또 빅세 그 M7 기업들을 M7이 이끌어가기 시작했을 때 거기서 먼저 전초전으로 나오고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게 잘 나왔는데 다음 분기가 좀 위축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시장이 고민스러운 거죠. 그런 상황 쪽에서 이게 실적 여파가 다음 주에 가기 시작하는 M7 기업들 쪽에서 발목을 잡는지도 한번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좋은데 네. 다음 분기가 애매한 쪽들.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실적들이 대부분 그래요. 네. ASML 그랬죠. 어제 TSMC가 그랬습니다. 다 반도체 쪽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다 좋았는데 2분기 가이던스 가지고 좀 약간 좀 고민스럽게 만들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분위기가 나온 점들 그러면 이번에도 똑같을 겁니다. 주가도 좀 올라왔고 실적도 괜찮은데 다음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를 못한다 그러면 시장은 약간 이러면서 변화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이것도 한번 보셔야겠죠. 네. 네. 지금 넷플릭스 말씀해주신 것처럼 시간에서 지금 8%, 9% 가까이 빠지고 있고 2분기 매출 전망에 대한 좀 하향 그리고 뭐 공동 창업자가 퇴사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네.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번 실적 시즌에서는 앞으로의 가이던스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주에 22일에 테슬라, 23일에는 인텔 대기하고 있고 하이닉스 역시나 기대감이 계속해서 우리는 나오고 있는 반영되고 있는 구간이기는 합니다. 자, 저희는 그러면 이제 어제 우리 시장 또 리뷰해 보면서 국내 증시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채팅에서는 오늘 역시 민수형 시간이니까 꼭 봐야지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시는 딱 대기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저희 듣고 계신 분들 저희가 이제 이 굿모닝 임당이 네. 출발하면서 막 오디오나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것도 계속해서 개선을 해나가고 있으니까 네. 잘 들리시면은 여러분 채팅창에 이렇게 뭐 동그라미 이런 거 남겨주시면서 호응을 해주시면 저희도 계속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걸 하면 되죠. JAL. JAL 예, 잘 잘 들린다. 잘 들린다. 네, 네. 좋습니다. JAL 남겨주시면 저희가 잘 들리시는 걸로 확인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은 어제 시장 우리 코스피가 이제 양 매수에 힘입어서 3거래일 연속해서 상승 마감하면서 지수가 전쟁 전으로 조금 회복하는 모습 그리고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외국인과 기관도 좀 들어오고 있다는 게 눈에 띄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역시나 사고 있는 종목들 보니까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뭐 현대차 이렇게 네. 지금 대형주에 대한 러브콜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시장 그렇다면 확실히 분위기에 대한 기대감 좀 높이는 그런 수급 향방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이렇게 보고 있게 되면은 일단 지수를 끌어올리는 것과 지수를 보호하는 종목들이 나옵니다. 그게 제가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지수를 이렇게 네. 쫙 끌어올리면서 AI 하드웨어 쪽들이 강했다고 하게 되면 그쵸? 그런 관점 쪽에서 끌어오다가 지금 최근에는 마이크론부터 샌디스크까지 약간 좀 고개가 강하게 올라오진 못하고 있어요. 그런 쪽에서 섹터가 확산이 들어가고 있죠. 네. 그런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도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 지수와 관련된 쪽들은 오늘 뭐 강하게 움직이겠다는 쪽들은 조금 좀 그럴 것 그렇네요. 같아요. 네. 일단 자리만 지켜줘 이런 쪽에 대해서 기대감은 아직 크진 않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럼 이게 관심은 상당히 높은데 어디로 가겠느냐? 섹터의 확산이 갈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런 쪽으로 보면서 우리도 섹터 확산이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원자력 같은 종목들 중요하죠. 두산에너빌리티가 그렇게 네. 강해서 또 탄력들을 받았고 요즘 또 그러면 반도체는 좀 뭐 그렇다고 치고 이제 실적 다음 주에 대기하고 있는 거 있고 삼성전자 좋은 거 알았고 그거 다 알고 있는데 그거 말고 또 뭐 없어? 라고 하다 보니까 요즘에 강한 쪽들이 삼성 전기 네. 저희 지난주에 그 조용히 가려고 한다 삼성전기 그 얘기했었는데 네. 그 후로 더 좀 뭐랄까요? 요란해지더라고요. 그래도 조용히 가야 됩니다. 네. 아무 얘기하지 마 이러면서 예. 삼성전기. 네. 내가 가는 길을 뒤에 알리지 마 이러면서 가는 그런 모습들이죠. 이런 쪽들로 가고 있다 보니까 또 눈길이 가는 게 현대차예요. 예, 그렇죠. 현대차 가지고 말도 많으실 겁니다. 지금 금리도 잘 안 떨어지고 있고 유가 비싸다. 그런데 현대차가 갈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반밖에 모르는 거죠. 현대차에 대한 진가를. 네, 현대차는 일단 언제든지 달릴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뭐 유가가 만약에 그러니까 고유가 시대 지금 얼마입니까? 리터당 국제유가 한번 잠깐 아예 체크해볼까요? 그 휘발유 주유소에서 네, 주유소 1,900원 정 선 정도 아닌가요? 2,000원 아니에요? 저 뚜벅입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서로 뚜벅이 지금 둘이 연수받고 있어요. 예? 그래요? 예. 뚜벅이 둘이 무슨 휘발유가 얼마예요? 이거 하고 있었네요. 네. 네, 비슷합니다. 맞죠? 여러분 예. 채팅에 올려주세요. 주유하시는 분들. 아이, 그렇게 되면은 아우 가격들 부담 들어서 자동차 못 타겠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네.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다 탑니다. 네, 다 필요하면 다 타요. 근데 그것 때문에 뭐 신규 자동차가 구매가 조금 좀 그렇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약간 현대차 뭐 전기차 없습니까? 그렇죠. 네, 그것도 구축돼 있고 네. 그리고 또 요즘엔 하이브리드카가 그렇게 인기래요. 네, 그냥 그렇죠. 예, 전기로 가다가 또 이게 전력으로 때우는 가솔린으로 가다가. 휘발유로 때우는 네.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아마 그런 차원에서 뭐 유지만 된다고 하더라도 로봇 쪽에서 이제 앞으로 로봇 얘기는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테슬라가 이제 우리 스페이스X 잘 IPO했다. 네. 그럼 다음 타겟은 뭡니까? 다음에 우리 갖고 있는 것에서 뭘 보여줄까라고 하게 되면 뒤에 옵티머스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나오나요? 죄송합니다. 네, 옵티머스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그 정도 와 옵티머스가 이렇게 많이 발달해서 이렇게 많이 쓰이네. 그러면 그거에 필적할 만한 뭐가 또 글로벌 로봇 메이커가 뭐가 있나? 우리 다이내믹스형 네. 보스턴 다이내믹스 보스턴 쭉 다이내믹스.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네. 당연히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쪽에서 현대차 쪽들도 그렇게 보는 게 맞겠다. 하는 쪽에서 일단 지금은 시장으로 봤을 때는 약간 그런 느낌이죠. 섹터가 확산되는 과정들. 그래서 좀 덜 갔던 거 삼성자이엑스가 지수 따라서 끌고 갔었는데 나머지가 좀 이제 막 통하는 것들 이런 거에 더 관심이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거기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은데 일단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일단 많이 올랐어요. 그쵸. 여기서 이제 삼성전기를 갖고 논한다. 지금이라도 사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 얘기도 못 드리겠습니다. 조용히 사시라고 할 때는 안 사시고 왜 지금 와서 예. 지난주 금요일에 딱. 예. 네. 그런데 지금은 일단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영역인 것 같고요. 아이고 부러워. 그러면 이렇게 갈만한 종목들 찾아야 되는 게 중요하겠죠. 그쵸. 앞으로. 네. 달라고요? 바로 찾아주시는 줄 알고. 예. 네. 그 한 번에 딱 하게 되면 그 뭔가 밀당의 느낌이 없지 않습니까? 네. 하다 가보면은 네. 쭉 하다 보면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대표님 그럼 저희 그거 찾기 전에 네. 현대차랑 현대차 그룹주 관련해서 조금 더 체크를 네. 해봤으면 좋겠는데 네. 일단 현대차 관련해서는 그냥 괜한 걱정거리 좀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현대차에 대해서 이제는 키워드는 그런 이제 피지컬 AI나 이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 자동차에 대한 부분도 너무 걱정할 거 없다. 그런데 이제 사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 네. 증권가에서도 뭐 이번 실적 발표는 조금 뭐 조용할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성적표를 내놓고 그때 살짝 밀리면 그때는 오히려 기회로 봐야 될까요? 아마 성적표 내놓고 별로 안 밀릴 겁니다. 아, 다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실적 그쵸, 그냥 사실. 네.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안 좋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는 또 살짝 밀리긴 하겠는데. 오히려. 예. 근데 지금은 시총 3위 쪽에서 네. 덜 간 종목에 대한 신경을 더 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이 갭 나왔던 부분들 네. 여기 있고 왜 못 올라간지 저희가 다 알고 있는데 시장이 알고 있는 뻔한 거 가지고 움직일까요? 전혀 아하.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한 60만 원대 전후 정도까지 이게 단기 저항이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열심히 붙어서 가는데 그러니까 약간 떠 있다 보니까 이 상태에 사느냐 그건 또 아니죠. 예, 약간 이럴 때는 진입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네. 단기 저항이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살짝 단기 평선 올라오면서 거기서 약간 눌려 들어온다. 그러면 요 정도쯤에서 가격을 보게 되면은 뭐 오늘 당장 안 올지도 모르겠지만 네. 왜 이렇게 관심이 많으세요? 사실라고요? 좀 멀리서 볼게요. 아니요. 예. 바로 매수할 준비로 보시는 것 같아가지고 부담스러워서요. 예. 그래서 한 53만 원대 살짝 흔들리게 되면 그때부터라도 한번 또 보시는 게 맞지 않나 네. 이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60만 원대 근처는 가서 한번 시도는 들어올 수 있겠다 이쪽으로 보면서 네.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어제 보니까 현대차보다 현대위아가 말이 중요하죠. 많네요. 네. 현대위아가 일단 어제 같은 경우 시작 뉴스 나오고 그냥 쭉 밀렸어요. 뉴스가 이제 갖고 있는 방산 사업들 이거를 현대 롯데물로 넘긴다. 매각한다. 예, 그 좋은 뉴스입니다. 그쵸. 현대위아도 좋은 뉴스고 네. 그리고 현대 롯데메드도 좋은 뉴스고요. 그러면 현대 롯데면 본업들이 더 집중되는 거고 위아는 돈 들어옵니다. 그 현대 롯데 같은 경우는 앞으로 내년은 실적이 폭발할 거예요. 현대 롯데도. 와. 예, 근데 그러면 미리 또 좋은 가격에 잘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네. 돈은 위아로 가고 위아는 그러면 진짜 자동차나 그리고 또 로봇 쪽의 사업들을 키워간다. 그러면 할만한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럴 때는 어제 음봉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 갭을 얼마큼 좀 메우나 싶었더니 오늘 또 바로 메우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자리 쪽에서 한번 자리를 본다 그러면 위아도 나쁘진 않죠. 네, 그래서 어제 결정은 저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네.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 위아가 이제 방위 산업을 현대 로템에 매각한다는 소식을 알렸다는 점,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현대차 그룹주가 진짜로 우리 피지컬 AI라는 키워드로 이렇게 쫙 모이는 건가? 이런 기대감으로 좀 해석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진심이죠. 어. 네. 기아도 이번에 인베스터 데이 하면서 나왔던 내용들이 음. 저희가 인베스터 데이에서 뭐 좋은 거 없나 싶었더니 훅 빠지긴 했어요. 그랬죠.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빠졌으면은 실망감이 컸다 그러면 여기까지 빠졌어야 되겠죠? 안 빠집니다. 버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다 아는 얘기인데 뭐 특별히 뭐 더 좋은 얘기는 안 했네라고 하는데 기아도 자체적으로 현대차 큰 형님만 바라보지 말고 나도 준비해가는 과정, 뭐 2030년까지 20몇 조 투자하면서 나오는 과정들을 다 바라봐 달라라고 하게 되면 그것도 이제 기아 쪽에서는 기대감이 높아질 수는 있겠죠. 네. 근데 현대차와 기아를 볼 때 가장 큰 핵심은 그냥 로봇 쪽의 핵심을 본다 그러면 현대차가 제일 맞고요. 기아도 이제 그를 따라가는 입장이고 싸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 지금 현재로 현대차는 PBR 한 배가 들어왔는데 기아는 여전히 보게 되면은 지표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PBR 들어왔네요. 한 배 들어왔네요. 기아도 들어왔는데 배당 수익률이 4.3%입니다. 이런 것들 선행 PR 7배. 네. 그러면 약간 저평가죠. 이런 쪽들이 아마 시장에서는 발현되게 되면 그래도 현대차가 가야 뒤늦게 후속으로 따라가겠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기아도 볼만하다. 근데 저라면 센 거 강한 걸 사야겠죠. 그쵸. 현대차가 네. 더 맞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형님 현대차 앞서 이제 60만 원 선 도전에 대한 기대감도 짚어주셨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 8시 25분 지나고 있고요. 넥스트레이드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보합권에서 움직입니다. 현대차가 2%대 강세 54만 7천 원, 삼성 전기 앞서 같이 짚어드렸죠. 3%대 상승풀 속이 66만 1천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저희가 지금 이제 오늘 또 시장에 대한 기대감, 또 그리고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종목들 점검해 봤는데, 네. 앞서 그 시총 상위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같이 한번 동그라미 해주셨잖아요. 네. 원전주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뭐 영국 청정 에너지 국부펀드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네. 백악관에서 우주 원자로 계획을 공개했다 이런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네. 원전주가 그 전일장에서는 미증시에서도 크게 뉴스케일 파워 같은 종목들 올라줬는데 일단 간밤에는 살짝 또 쉬어가는 그런 모습 보였어요. 네. 네, 오늘 우리 원전주는 좀 어떤 모습 가져갈까요? 추세를 갖춰가고 있기 때문에 음. 뭐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큰 부담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네. 그동안에 한 요 자리 한 11만 원만 가게 되면 계속 미끄러졌어요. 네, 원, 그쵸. 예, 투, 쓰리. 어. 근데 세 번의 저항을 또 밀리다 보니까 이제 실망감이 좀 컸었어요. 야, 3세판인데 3세판에서 내가 지다니 이러면서 되게 실망했거든요. 근데 항상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지지권들이 지지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세 번까지 해서 아유 힘 빠져요. 그럼 여기까지 쫙 빠졌는데 그게 아니고 지킨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직 에너지가 남아있다고 봐야겠죠. 네. 네, 그리고 아마 두산에너빌리티 실적에 대한 분위기는 뭐 갖추지 않은 상황들인데 제가 보기엔 의외의 실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주잔고가 지금 한 12조 지난번에 12조고 한 거의 20조 가까이까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기서 뭔가 네. 수주잔고를 바탕으로 한 실적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데 실적도 괜찮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종목은 함부로 파는 거 아닙니다. 그냥 지겨워도 네. 슬퍼도 미워도 다시 한번 계속 갖고 가셔야 되는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원자력 쪽에서는 이제 대형 원전 쪽에서 미국도 이제 준비를 계속 할 거고 이번 사태를 통해서 글로벌 국가들이 아까 영국 얘기도 하셨잖아요. 영국은 빨리 해야 돼요 지금. 네, 바빠요? 아이고 저 딸이 네. 딸이 갔었는데 미국 갔었는데 네. 물가 보니까 미치겠더라고요. 어. 와씨 저녁 먹은 값이래요. 와씨 이러고 있었던 거 보니까 에너지 가격하고 이런 것들 다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가야 되겠다. 이쪽으로 보면서 이쪽도 보는 게 맞고. 근데 두산에너빌리티보다 만약에 그런 대형 원전들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럼 가장 챙겨봐야 될 회사가 한전기술입니다. 아. 네, 이게 더 먼저 앞단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한전기술. 네, 이게 왜냐하면 이제 이것도 한 번, 이거는 또 두 번, 세 번만 이제 돌파가 시도가 되네요. 이쪽들은 왜 이쪽이 중요하냐면 만약에 대형 원전 계약을 한다. 누가 합니까? 한수원이 먼저 가는데 그쵸. 밑에 가서 하기 시작하게 되면 일단 모든 쪽들이 설계 쪽들은 당장을 시작할 거 아닙니까? 설계하고 거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밸류체인들 쭉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은 가장 앞단에 있는 종목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전기술이 지금은 가다가 약간 주춤하는데 정고점 때 돌파한 때에 따른 예유, 잠깐 눌림목 들어오고 그 다음에 다시 턴한다 그러면 이거 여러 가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으로 거래가 좀 없습니다. 근데 네. 거래가 없다는 얘기는 올랐으니까 팔아야지 하는 것보다 뭐 이제 갈 테니까 뭐라고 움직이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꾸준하게 보실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3번 두드리고 나서는 그 이후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좀 지켜보자. 저희가 한전 기술도 같이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원전주까지 만나봤고 이렇게 지금 시장에 어찌 보면은 다시 한번 우리 좀 돋보이는 플레이어들이 다양하게 보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 저는 사실 또 궁금했던 게 저희가 항상 뭐 조방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이제 뭐 세 글자 차례대로 보죠. 조선주. 네. 조선주 최근에 조금 수급이 다시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분위기가 보이더라고요. 네. 지금 시점에서 저희가 조방원전 이렇게 네. 보게 되면은 일단 방사는 이번 전쟁 때문에 한번 날랐죠. 전력 설비도 이번에 AI 하드웨어와 함께 또 쫙 고점들을 달까지죠. 그렇죠. 네. 원자력도 이제 터하는데 조선. 지금 저한테 더 1,000만 원만 줘보세요. 1,000만 원? 네. 예? 아 예. 진짜로? 자, 계좌번호는요. 네. 네. 그러면 네. 제가 뭘 살 것 같냐라고 하게 되면 조선 사겠습니다. 아 정말요? 네. 안 갔고 그렇다고 모멘텀 꺼질 게 오, 없으니까. 네. 그리고 조선주를 잘 보게 되면은 2분기가 최대 성수기입니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일단 그거에 비해서는 약간 좀 위축될 걸로 보고 있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닐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환율 효과를 감안을 하게 되면 그렇게 뭐 크게 떨어질 요인들이 없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지금 조선 쪽들은 오히려 전쟁이 끝나게 되면 종전이 되게 되면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 네, 그래서 지금 요즘 힘든 종목 중에 하나가 현대중공업이잖아요. 네, 이게 지금 일단 뭐 EB 교환했다, EB 발행했다는 쪽에서 지금 EB 발행하고 지금 그 한국조선해양이 현대중공업을 기반으로 해서 EB를 발행했는데 네. 2조가 그랬을 겁니다. 아마 2조. 예, 그 정도 발행했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가게 되면 아유 그 주식으로 돌아오다 보니까 약간 희석 효과가 나온다. 아래쪽에서 부담을 갖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이걸 통해서 아마 M&A가 확실히 지금 한화 계열 같은 경우는 벌써 해외 쪽으로 많이 진출했는데 그쵸. 현대 쪽은 네. 그게 조금 좀 약했죠. 이게 본격적으로 청사진이 나온다. 그러면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오히려 그 그림에 따라서 반응할 것 같다. 한쪽에서 지금은 조선주 사는 거는 아무 부담 없다. 이쪽으로 보시면서 늘려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뭘 사야 돼? 그러면은 그렇죠. 뭐 그냥 여기 나와 있네요. 뭐 이런 HD 현대중공업 뭐 이런 거다. 아니면은 HD 한국조선해양 네. 이런 것들도 지금 보게 되면은 자리가 이제 막 턴하고 있는 거죠. 뭐 다른 종목들 다 여기 와서 뭐 3번 턴 안에 만에 그러면서 한 47만 원대 여기 막 돌파를 시도했는데 지금 여기 와 있다. 그럼 뭐 이런 거는 슥 하고 돌아갈 수 있는 자리이다 보니까 그런 거 보셔야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제 마음속엔 삼중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하. 네, 진짜 삼중을 정말 쳐보고요. 삼중이라고 치셨어요. 약기운이에요. 약기운 어쩔 수가 없어요. 예. 네, 예. 삼성중공업 보겠습니다. 네, 삼성중공업이 예. 그런 거 좋아하시는군요. 예. 그러게요. 자, 어떻게 하나 본 거예요? 네, 됐어요. 예. 네, 지금 분위기도 약간 턴하고 있는데 지금 흐름은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뭐 강력하지는 않습니다. 네. 강력하지는 않은데 지금 전쟁이 끝나고 나게 되면 일단 미국도 와 이번 전쟁을 통해서 우리 군함 너무 썩었어. 이거 안 되겠다. 그럼 이제 군함 다시 나올 준비가 돼 있겠죠. 그리고 또 자세히 보다 보니까 아니야. 그리고 또 우리 쪽에 에너지를 팔려고 하게 되면 LNG선들 쭉 발주가 나올 수 있겠죠. 최근에 전쟁 기간 동안에도 네. 암모니아선, LNG선, 뭐 컨테이너선 이런 것들이 해상 운임이 뛰다 보니까 다 지금 들어가기 시작해요. 게다가 최근에 나온 변화는 중고선가가 뛰기 시작합니다. 아, 중고도. 예, 그게 뛰기 시작하게 되면 신주성가도 영향을 받아요. 그런 쪽들이 같이 나란히 가서 한번 맞춰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아마 전쟁 끝나고 나게 되면 신주성가 더 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저희가 했던 얘기들 이게 또 나중에 보게 되면 아이고 그때 오늘입니다. 네. 아이고 그때 오늘. 오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삼성중공업. 네. 약간 좀 리딩방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니, 이러면 되나 싶어가지고. 예. 그런 건 아니죠. 네, 예.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 투자 결정과 투자 판단에 대한 그 부분 꼭 주의를 해주시면 그런 거 좋겠습니다. 아닙니다. 네. 네. 자, 삼성중공업 지금 넥스트레이드에서 28,950원 0.87%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궁금했던 거 있어요, 대표님. 근데 조선주를 제가 요즘에 보다 보니까 삼중, 뭐 하나오션 이런 종목들 조금 이렇게 음봉으로 빠진 날이 많다가 뿅 올라가고 음봉으로 빠진 날이 많다가 뿅 올라가고 이래서 네. 이런 애들 내가 만약 공략하고 싶으면 조금 오후장까지 지켜봐야 되나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보통 주식을 살 때, 네. 근데 그러니까 이거 내가 마음에 들어 이 종목 내 만족할 것 같아 하고 딱 샀는데 내가 만약에 매수 가는 금액이 1,000만 원이 있다. 그러면 1,000만 원에서 곱하기 나누기 해가지고 뭐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거 보면은 7주를 산다. 7주 한 번에 딱 이러시면은
안 좋습니다. 아, 네, 그럼 내 매수가는 거기 딱 고정돼 버려요. 그렇죠. 신도하는 이상 7주가 내가 여기가 저점이라고 생각해서 무조건 올라갈 거야라고 베팅하는 게 맞을 수가 있을까요? 예, 저라면 3주 사겠습니다. 먼저. 아, 네, 3주 사고 그 다음에 보다가 음봉이 나올지 양봉이 나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럼 네. 또 그래도 버텨야 되는 선들까? 하나옵션 같은 경우도 되게 고생 많이 했어요 지금요. 근데 이제 올라갑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따라 올라는 요 단기 평선 아니 그게 방향타입니다. 방향타 쪽에서 그게 꺾이느냐 마냐가 중요한데 거기서 약간 눌렀다가 들어오면 거기서 나머지 오케이 내 마음에 들어왔어. 그러면 그때 또 2주 더 삽니다. 이런 식으로 늘려가는 게 더 낫죠. 그럼 어느 순간 보게 되면 단가는 약간씩 낮아지는데 추세는 맞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살짝 낮아진다. 아까 여기서 맞고 뿅 튄다 그러면 그때 수익으로 확 바뀌는 거죠. 네. 그런 쪽으로 보시는 게 더 매매하시기 좋은 팁까지 알려드려요. 아유, 참, 감사합니다. 네. 예, 좋은 사임당. 네. 아, 언제나 이게 분할 매수에 대한 전략은 저희가 꼭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지금 네. 조선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종전 이후에 가장 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 또한 이제 어떤 특수성, 고부가 가치 선박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자, 지금 8시 35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는 반도체 공정 쪽도 조금 같이 여쭤보고 싶어요. 네. 최근에 신고가 경신하는 종목들이 여기서도 좀 많이 쏟아졌잖아요. 그렇죠. 좀 네. 주목하고 계시는 종목들 같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정공정 쪽에서 음. 네, 그 이제 장비 투자가 들어간다 그러면 네. 우리 테스형 테스형. 예, 그냥 달려버렸습니다. 아, 그러다 테스나. 보니까, 아, 테스.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시장에서는 증착 중요해 라는 쪽들에 대해서 네. 얘기 많이 하고 있다는 거는 뭐 알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걸 따라갈 수 있는 게 뭐냐? 근데 약간 좀 기술력이나 수주 공시나 이런 것들 다 봐가면서 움직였죠. 이런 쪽들이 일단 보는 것 같고 정공 쪽은 일단 좀 올라왔기 때문에 막 또 하나씩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 쪽에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가는 것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시점에선 그래도 가장 빼놓지 말아야 될 게 기판이라고 봐야겠죠. 아, 기판주들. 역시. 네. 근데 일단 이쪽도 많이 올라 있어요 지금요. 아까 삼성전기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건 이제 안 보겠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나머지 기판 쪽에서도 대덕전자 같은 경우도 네.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이런 거 가지고 에이 오른 거 이렇게 입을 털고 그래? 라고 하게 되면 근데 보게 되면 이런 종목들을 사는 기회가 있습니다. 가다가 추세가 맞춰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눌렸을 때 보면 녹색 선 있죠. 이런 쪽들을 맞춰가지고 들어간다 그러면 거기가 다 저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보게 되면 그럴 때만 잘 모아가도 일단 좀 패턴을 맞춰갈 수 있겠다. 쪽에서 기판은 이번에 무시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심텍도 마찬가지죠. 심텍. 신고가 많이 났기 때문에 패스하겠습니다. 또 신고가 올라간 거 막 이렇게 하게 되면 그렇잖아요. 네. 분명히 또 갔다가 요 안쪽까지 이렇게 들어온다. 그러면 뭐 7만 원대 초반. 그러면 또 매수 기회가 될 수 있겠죠. 네. 근데 많이 올랐어 하고 이게 치부하게 되면은 또 저희는 좋은 종목 놓치게 됩니다.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기판 쪽에서 안 간 종목이 하나가 있는데 네. 해성 DS 많이 보는데 해성 DS는 그냥 패스할게. 이거는 요거는 약간 저희가 얘기하는 이제 메모리 쪽에서 들어가는 FCBGA와 함께 나오는 쪽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약간 자동차용 쪽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 패스. 네. 차라리 이수페타시스가 있습니다. 아, 요게 일단은 지금까지 해서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만 하고 있거든요. 이런 쪽에서 이게 박스권 그러니까 지난번에 상단부 13만 원대를 돌파해서 안착하게 되면 바뀌지 않을까라는 쪽은 기대감은 남아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사기도 뭔가 애매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여기서 버틴다 12만 원대 초반에서 버틴다라고 하게 되면 분명히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 전이긴 한데 그런 쪽에서 MLB도 이제 이거 메이저리그 아니에요?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분야입니다. MLB라고 멀티레이어 보드라는 게 있어요. 네. 네, 그쪽에서 성과 나오게 되면 이것도 돌아간다라고 하게 됐을 때는 기대감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좀 비싸다라고 하는데 아마 실적 잘 나올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서 돌리느냐 아니면 한 번 더 주춤했다가 여기서 돌리느냐 그 차이는 있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엔 여긴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수페타 정도도 봐주시는 게 좋겠죠. 네. 네. 좋습니다. 이수페타시스 앞서 심텍, 대덕전자, 테스까지 점검해봤습니다. 지금 8시 38분 여러분들은 8시부터 8시 50분까지 굿모닝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일단 조금 전 나온 속보 뭐 잠깐 체크를 해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헤즈볼라를 향해서 중요한 시기에 온건하게 행동하라라고 말을 했다. 네. 사실 이스라엘과 이제 레바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헤즈볼라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조금 의문은 있으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번 언급했다는 점 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까불지 마라. 네. 이런 거죠. 한마디 했습니다. 네. 일단 워낙 방금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는 신고가 경신 종목들이 많았다면 사실 최근에 조금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았던 섹터 중 하나가 제약바이오였는데 이 바이오요? 네. 그런데 요즘에 기대감 나오는 종목 중에 하나가 D&D 파마텍. 네. 요즘 시장 주목도도 확실히 높아지고 있는데 지금 시점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네, 어제 계약 나왔습니다. 네. 계약 나오면서 이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근데 뭐 이거 가지고 화이자와 18억 규모라고 18억 그래서 규모가 조금 그렇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자세히 보게 되면 네. 18억이어도 작년 매출액의 42%예요. 야. 네. 그러면 잠깐만 작년 매출액이 얼마였던 얘기야? 뭐 30몇억? 그렇죠. 아니 우리 작은 아빠 회사도 이거보다 더 클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이런 쪽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런 쪽에서 의미 있는 계약들은 나왔다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약바이오를 보면서 조금 슬퍼요. 4월 17일이니까 오늘부터죠. 네. 이제 미국의 암학회 AACR이 열리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벌써 기대감이 좀 상당히 높을 수가 있는데 지금 시장에는 자꾸 고민이 뭐냐면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천당제약. 삼천당제약이 제대로 가지 못하고 어제 같은 경우도 외국인 기관 그쵸. 이제 가장 매도가 많았던 종목들 중에 코스닥에서는 이 종목이 맞습니다. 나오다 보니까 네. 지금 차트가 어떻게 됐냐면요. 이제 한번 낙폭이 컸고요. 돌아가려고 합니다. 돌아가는데 여기 저항이 무지 많아요. 그렇죠. 지금 보게 되면 네. 60만 원대부터 저항이 많다 보니까 여기를 제대로 못 따고 나오니까 다시 약간 묵직한 모습들이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바닥을 만들고 그다음에 턴하는 모습들이 확실히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다 보니까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약바이오는 손해 한축이 내가 뭘 잘합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보다 수급입니다. 이게 좀 중요해요. 네. 그게 지금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약간 아쉬운 모습들이죠. 그래서 이 그늘을 벗어나려고 시도는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그렇게 되면 AACR에서 뭐 하나를 탁 터트려주는 게 나와주기 시작해야 될 것 같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뭐 알테오젠도 그렇고 그리고 또 지금 개인적으로는 ABL 바이오가 이 정도면 터나도 될 텐데라는 생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아직 저항입니다. 여기가 17만 원대가 저항이 있다 보니까 네. 그건 조금 좀 어려울 것 같고 아직은 당장은요. 네. 그런 것 같고 이번에 AACR에서 성과를 내겠다고 하는 업체들 쭉 보게 되면은 알지노믹스가 있는데 좀 또 좀 밀리려고 하네요. 기분이 안 좋게. 그래서 아하. 아마 이거 구두 발표가 있는데 거기서 성과 나오게 되면 좀 네. 바뀔 수도 있겠다. 쪽으로 바라보면서 그거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 또 뭐 몇 가지 참여하는 종목들 보로노이 있고요. 보노이. 보로노이는 잘 버티네요. 그래도 그리고 또 리가캠이 있습니다. 네. 리가캠 바이오. 이것도 약간 떠 있지만 그래도 이제 나는 그래도 대롱대롱 달려 있지만 한번 좀 힘내겠어라고 쪽이다 보니까 일단은 3천당이 더 이상 크게 흔들리지만 않게 되면은 나머지 종목들은 힘낼 준비를 하고 있다. 한쪽으로 보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투심이 위축된 상황에서 제약바이오주가 좀 일정을 맞이하게 됐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힘낼 준비하고 있다라는 부분 꼭 여러분들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밖에 그렇다면 대표님이 또 지금 시점에서 주목하고 계시는 혹은 꼭 지금 공략했으면 좋겠다 이런 섹터나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오늘 보니까 미국에서 앨범알이 주가 급등했어요. 그렇죠. 급등하게 되면은 리튬 가격들 막 또 이제 기대감이 차오르고 그러면 오늘 약간 2차 전지 쪽들이 또 반응을 하지 않을까 아하. 그런 쪽도 볼 수 있겠죠. 근데 최근에 강했던 종목 중에서 ESS 2차 전지 쪽의 LNF가 네. 주가가 쭉 달리다가 약간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이런 조정을 살짝 봐도 될 만한 시점이 들어온 것 같아가지고 보셨으면 좋겠죠. 그래서 네. 이렇게 되게 되면 갭이 나왔고 이쪽은 안 깨진다라고 하게 되면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종목을 볼 때 항상 저는 이제 여기서 이쯤이니까 바로 달릴 거야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지지를 해야 되는 선을 중요하게 봅니다. 그러면 어제 저가가 16만 8,100원, 네. 그전 날이 16만 8,800원, 16만 8,000원 이탈하게 되면 밑으로 더 빠집니다. 그거 딱 염두를 하시고 네. 돌린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 다시 한번 힘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어제 또 미국에서 유독 강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우주항공입니다. 네. 그렇죠. 락앤랩 툭 올라가기 시작해서 그쪽과 같이 본다 그러면 소재 쪽에서 스피어 이런 것들 또 이제 턴에서 한번 저 고점까지 한번 툭 들어가나 이런 거 봐야겠죠. 그런 것도 한번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어제부터 이제 강하게 낙폭이 커서 시장에서 이제 부각을 받는 쪽들은 로봇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오늘도 짱짱하게 가는지 이거 아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주춤한다 그러면은 현대차가 갈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약간 대용의 시각이죠. 그런 쪽으로 현대차 아니면 LG에너지 솔루션으로 매수가 모일 텐데 그 중에서 뭐가 세냐? 약간 눈치 딱 봤다가 현대차가 세다 그러면 로봇 쪽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런 쪽도 한번 보시면서 그렇게 균형적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 로봇 쪽이면 저는 개인적으로 라바티즈를 제일 좋아합니다. 로보티즈. 예, 로보티즈는 일단 이거 이게 뭐죠? 손 로봇의 손. 손을 네, 보여주신 예. 거예요? 로봇의 손을 만드는 네, 회사입니다. 예. 네. 잘하시네요. 예. 그렇게
댄스 미션 있는 거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쪽에서 로보티즈가 잘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가셨으면 좋겠고 그밖에 그냥 모르겠다 싶으면 현대차를 저점에 잘 한번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로봇에서는 저희 로보티즈 그리고 결국 저희는 현대차 주목을 해야 되고요. 우주항공 섹터에서는 스피어도 같이 살펴보시죠. 2차 전지 LNF에 대해서는 16만 8천 원 선의 지지 여부 체크하자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우선 프리마켓에서는 1.59% 오름세 17만 2,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 밖에 이제 최근에 네. 사실 테마성 움직임을 보인 애들이 좀 있었습니다. 뭐 광통신주 정말 급등했다가 이제 또 급락하는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예.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요거 좀 혹시나 아직 들고 계신 분들 전략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일단은 좀 억울한 게 어, 어제 그러면 대한광통신이 그렇게 밀렸는데 네. 그러면 미국에 관련된 종목들이 빠졌느냐? 아니에요. 아니죠. 네, 전혀 안 빠졌습니다. 어제 보게 되면 약간 코닉만 살짝 밀렸을 거예요. 코닉만 살짝 밀리고 근데 루멘텀이나 루멘텀 다시 뭐 코이런트 그러니까요. 정고점을 돌파하는데요. 지금 전혀 변한 게 없어요. 근데 대한공통신에 왜 그런 현상이 나왔냐면은 어제 보시게 되면은 코스닥의 주도 섹터가 좀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게 사이버 보안, 양자 이런 쪽으로 가기 양자. 시작하다 보니까 이건 이렇게 많이 올랐고 그럼 이걸 갖고 있어야겠죠? 그쪽으로 넘어가자라고 해서 이전에는 과정 쪽에서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또 투자 경고가 붙었습니다. 네. 이러면은 그렇죠. 주가가 제대로 못 가요. 아. 보통. 그러면 이제 밀리는데 한 사이 여기까지 밀렸죠. 그래서 음. 오늘은 일단 반등으로 출발할 것 같은데 네. 오늘 따라가는 반등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보다 일단 지금은 혹시나 가다가 장중에 다시 한번 쭉 밀려가지고 한 14,000원대 들어온다. 그럼 이 정도부터는 전 신규 매수도 한번 이거는 내가 그 공격적인 나는 매매 성향이다. 그쵸, 그리고 또, 또 테마주 이런 것들 잘할 수 있다. 이상하면 바로 던질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만 하셔야 됩니다. 네. 괜히 그냥 그래 맞습니다. 그 좋은 신사임당에서 이걸 사겠습당 이러면서 했다고 그래서 한다고 보시면 안 되고요. 네. 내만의 규칙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올라갈 때는 신규로 본다 그러면 올라갈 때 추격하지 마시고 기다렸다가 그 정도쯤 들어온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한번 또 보시는 게 어떨까 쪽이고 역시나 이게 실체가 있냐 없냐 말은 많은데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쪽에서 광통신 쪽 케이블 회사를 인수를 했기 때문에 네. 성과 나오게 되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일단 여기서 들어온다 그러면 만약에 오늘 그럼 바로 반등을 한다 그러면 18,000원대 있죠. 여기가 들어가면서 막 좀 바로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버겁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살짝 좀 끊었다가 다시 눌리면 사겠다라고 보는 것도 좋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약간 대응력을 좀 높여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거는 그냥 급등락이 좀 나오는 종목이다 보니까 네. 그거에 맞게 보조를 맞게 움직이겠다라는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이제 좀 과열됐던 그런 테마이기 때문에 이제는 네. 조금 다른 거 사러 갔다. 저희가 이렇게 좀 이해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다시 한번 지켜보시되 그렇다면 역시나 그 실체에 대한 의문이 사실 나왔던 게 양자 컴퓨팅 주였고 네. 국내에서의 양자 컴퓨터는 과연 어떤가 뭐 이런 이야기들도 사실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관심은 확실히 미증시와 나란히 같이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네. 양자 컴퓨팅을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관련주가 뭔지 그러면 그를 통해서 양자 컴퓨팅이 가고 사이버 보안주가 가는 건 좀 말이 안 되거든요. 양자 컴퓨팅을 통해서 사이버 보안을 뚫을 수 있다는 쪽으로 가게 되면 창과 방패가 같이 가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네. 일단은 그 시총이 작은데 우리도 뭐 한 거 관련주 없어 그러면서 막 훅 들어갔던 그런 하나의 현상이라고 바라보고 있고 네. 그래서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매매 안 하고 싶습니다. 그쪽은. 갖고 계셔서 이번에 하루 이틀 사이에 수익이 많이 났다. 챙기시는 것도 좋은 전략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시장이 지금 앞서 말씀들 다 저희가 종합해보면 지금 살 거 많고 지금 잘 가는 섹터들이 많은데 네. 어느 정도 테마성 움직임은 조금 주의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렇죠. 네. 1,000만 원만 입금. 네. 대표님 저 예. 궁금했던 게 네. 최근에 그 관광객들, 네. 중국인 관광객들 정말 많아지고 그래서 예. 그렇다면 카지노주 네. 이런 것들 지금 같이 좀 볼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그것도 좋죠. 근데 시장에서는 근데 네. 면세점 종목들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유통 쪽으로 네. 호텔신라도 어느새 여기까지 올라와 그쵸, 있죠.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숏 커버의 성격이 높아요. 그 공모도 많았던 종목들이 지금 움직이는 과정들로 보시게 되면 그런 것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아마 작년이 1,893만 명 이렇게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2,300만 명 예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분들이 와서 뭐 할 거예요? 먹고 쓰고 자고 이런 거 하겠죠. 그런데 환율이 좀 워낙 약세로 돼 있습니다. 구매력이 좀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아마 실적 나오는 거 보게 되면 뭐 편의점부터 뭐 이런 백화점, 면세점 이런 것도 살짝 좋아질 수는 있겠다 네. 보는데 그중에서 아까 카지노 와서 땡겨주세요. 요즘 이렇게 안 합니까? 아, 이렇게 하나요? 전 안 해봐서 잘. 예. 네, 죄송합니다. 예. 고인물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요즘은 그냥 팍 이렇게 하나요? 모르겠습니다. 예. 아무튼 그런 쪽에서 롯데관광계 말이죠. 네, 이쪽도 지금 전쟁 이슈 때문에 많이 빠졌어요. 그렇죠. 지금 걱정을 많이 했고 빠졌는데 이 정도 바닥 맞추고 이제 돌아온다 그러면 지금 저항이긴 하거든요. 지금요. 네, 저항이긴 한데 약한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18,000원대, 19,000원대 중반대 저항인데 요거 안착한다. 그러면은 지난번 전쟁 때 나오기 전에 가격대가 22,000원대 부분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한번 돌아갈 것 같아요. 네. 뭐 그 전쟁 중동이 그렇다고 그래서 중동을 안 가지 우리나라는 또 올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억울하게 눌렸다라는 차원에서 변화가 되는 것들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느덧 8시 50분인데 저희 오늘장 개장 전략 딱 한 말씀만 들어보고 마무리 지어볼까요? 네, 반도체 말고 해봐도 된다. 네. 네, 그래서 섹터 확산 좀 노려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 섹터 확산 그리고 지금 뭐 종전 기대감에 대한 뭐 수혜주 또한 뭐 현대차 주목할 부분들 같이 짚어드렸으니까 오늘장 전략에 참고해 보시고요. 저희는 이제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고 이어서 정우영 대표님의 이제 개장 라이브로 함께 하시죠.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